부절했었지. 자, 다 같이 아니면 차를 열고 달님에게 고백했지. 적절없이 앞구리를 달님에게 되겠지. 겸손은 다스베이다 324회 시작하겠습니다. 자, 방금 공연을 마친 사랑과 평화 5분을 모시겠습니다. 자, 이철호 선생님. 네, 이철호 선생님 보컬이시고 51년생이시죠? 51년인데 주민등록은 52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거나요. 아니 음력 서달 금음이에요. 밤 11시 반. 그러니까 지금 70 넘으신 거 아니에요? 넘었죠. 네. 70 넘은 지 몇 년 됐죠. 저 이 그룹 기억하거든요. 78년에 대한민국 펑크의 선구자다. 1집이 한동안 뜸했었지. 이거 센세이션을 했어요. 10대 때인데 한국 대중음악사 100대 명반에 반드시 들어가는 음반인데, 근데 이철호 선생님 그때 이 사랑과 평화 보컬이셨잖아요. 메인 보컬. 그렇죠. 근데 1집 녹음할 때 노래 못 부르셨다고 들었어요. 이남희 형님하고 저하고 같이 대마초 때문에. 녹음까지는 했는데 네. 대마초. 풀립사랑이죠. 풀립사랑.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아야죠. 그래서 가짜라는 소리 많이 들어요. 그때 한 번 하고 하지 말라는 걸 안 했던 게 아니고 그 이후로 쭉 열 몇 번 하신 거 아니에요, 그죠? 뒤늦게 정신 차려도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으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다 옛날 얘기죠, 그죠? 네. 근데 열심히 하셨더라고요. 예, 제가 좀 열정적이에요. 그래서 나 참여했는데 방송국에 부를 때 못 가셨다고. 그렇죠. 1집, 2집은 이남희 형님하고 저하고는 참여가 안 돼 있죠. 오리지널 멤버지만. 사랑과 평화를 보면 그 시절 그룹들이 다 그랬던데 멤버들이 싸우고 나갔다가 좀 이따 화해하고 들어왔다가 많이 하셨죠. 어떻게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지더라고요. 선생님, 근데 공연 체력은 되십니까? 질문이 뭐였죠? 아니. 근데 체력이 뭐 지금 우리 5 중에는 제일 액면가대로 제일 좋습니다. 그래요? 40대 때 제가 만났거든요. 네. 근데 갈수록 더 좋아져. 그 신기해요. 그때는 또 음악 좀 한다는 사람들은 다들 미군 부대 주변에서 활동하셨죠. 미군 부대 미8군. 안은 미8군이고 8군 미군 기지 앞에서 하는 건 기지촌. 등급도 있었구나. 예, 근데 그게 그중에서 있어요. 미8군은 오디션을 봐서 등급을 매긴 거. 선생님은 몇 등급이셨어요? 저희가 스페셜 더블 A를 했었죠. 사랑과 평화가. 패티김 선생님도 그렇고 그다음에 서수남 형님도 저 컨트리 뮤직으로 스페셜이었고 그러니까 저희는 흑인 음악으로 그렇게 했었어요. 그게 최고 등급인 거죠. 그렇죠. 최 높은 등급이죠. 그때는 최고의 가수들이 거기 있었다고 하더라고. 공연할 때가 많지도 않았고 미군들이 전국적으로 많았기 때문에 거기서 활동하는 게 컸죠. 저 끝에 계신 분은 왜 선글라스 안 켰어요? 사실 뭐라고 오늘 하신지 모르겠어요. 안 쓰려고 그랬는데 네. 어저께 백내장 수술했어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노래를 부르지 말라고 그랬는데 안 부를 수가 있나? 아까 나 열정적으로 했죠. 선생님 공연 언제 하십니까? 10월 6일 날 마포 아트센터에서 5시 합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아니 많이 도와달라고 그러면 안 되지. 네. 못 보시면 후회 하시는 거예요. 아니, 고 이남희 선생이 부르셔가지고 데이트를 쳤던 그 울고 싶어라도 합니까 혹시? 사실 그 노래가 예. 원래는 음반에 들어갈 곡이 아니었어요. 음반을 내야 되는데 곡이 한 곡이 딱 모자라서 최희철 씨가 남영한테 형님 그거 써놓은 거 없어요? 그런데 야 이거 사랑과 평화하고는 안 어울리는 곡인데 형님 갖고 대박 났죠, 와봐요. 대박. 그거 하시고 나서 그 이남희 선생님이 나 독립해도 되겠는데 하고 나가신 거 아니에요? 원래 히트곡은 예상을 못해요. 어디에서 곡이 터질지는. 근데 이 곡은 안 하십니까? 이 공연에서?
그거 지금까지 한 2번 정도 했나? 네, 2번 정도 했어요. 이게 사실 네. 남이형 맛이 있기 때문에 그 형님 시그네처 워낙 강하다 보니까 이건 남들이 흉내도 못 내고 다르게 해봐야 되게 잘못하면 이상한 맛 나올 것 같아서 안 하긴 하는데 만약에 뭐 여러분들이 공연 오신다면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유명한 일화가 있던데 그때 검사 중에 이쪽으로 유명한 검사가 하나 있어. 하일부라고. 예, 있었죠. 그 양반이 선생님한테 노래 하나 잘하면 내가 봐준다고 그래가지고 아니 배란간에 자네 가수야 그러더라고요. 검칠 나갔는데 네. 그래서 내 가수입니다 그러니까 노래 한번 해봐. 그래서 가짜 오비 맥주 앞선 거에다가 그냥 막 두들기면서 헤이 투나잇 하고 모리나를 길이 불렀죠. 그러니까 야, 넌 노래 잘하는데 이랬는데 그 교도 서대문 구치소에서 소문이 난 거예요. 저 이철호 레네네 검사 앞에서 노래 불러갖고 나갔다고. 그래서 집행유예로 나왔다. 네네. 89년도가 마지막이니까 지금 30몇 년 전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뭐 이제는 뭐 맑은 정신에도 갈 수 있으니까. 지금 담배, 술 전혀 안 하십니다. 오히려 그래서 더 건강해진 거구나. 아침마다 늘 운동하시고. 그때 딱 끊으셔가지고. 예. 사람이 개과천선하기 어려운데 저는 했습니다. 그래. 자, 이 공연은 매진될 거거든요. 여기 나오셨으니까. 요즘 새로 만드시는 노래 없어요? 새로 만드시는 노래? 만든 곡들이 있어서 이제 10집 준비 지금 하고 있어요. 디올백에 대한 노래 하나 만들어주시면 안 돼요? 선생님, 디올백에 대한 노래 잘 모르시면 좀 후배들한테 좀 물어보시고. 예. 예. 저는 노코멘트입니다. 이 방송에 나와서 이게 매진됐다. 그러면 다음에 한 번 더 나오시는데 그때 이제 매진되면 한번 생각해 볼 문제. 그렇죠, 그렇죠. 저는 민주주의라 예. 여기 우리 멤버들이 다 하자고 하면 하자면 해야죠. 우리 멤버들 제목은 사랑과 디올백. 근데 만약에 디올백 하게 되면 몇 분짜리로 해야 돼요? 그러면 나오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사랑과 디올백 혹은 아니 사랑과 디올백보다는 사랑의 디올백. 좋아요. 사랑의 디올백. 아, 나 쳐다보지 마. 난 노래밖에 몰라. 그러니까 선생님 어차피 플립사랑 끊은 지도 오래됐고 예. 이제 뭐 책 잡힐 것도 없잖아요. 이제 특별히. 그렇지도 않죠. 그러면은 저 발라드가 좋으세요? 빠른 게 좋으세요? 발라드로 사랑이니까. 애절하게 네, 이렇게 애절하게 해가지고 발라드. 네. 그 엔딩은 어떻게 비극으로 끝낼까요? 아니면 희망으로? 비교를 했어요. 아 알겠습니다. 비교를 했어요. 후배님들은 다 머릿속에 구상이 섰나 봐요. 자, 그러면 그때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박시영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살 빠졌다고요? 살을 빠지긴 빠졌어. 아니, 아직 멀었어. 아직 멀었지, 예. 물론. 몸무게 제일 적게 나갔을 때가 성인 된 이후에 그때 하고 제일 많이 나갔을 때 차이가 얼마나 돼? 한 30kg 정도 차요. 고등학교 때는 네. 64. 야, 그때 나 20살 때까지 20대 나 60kg 대였어. 아니 근데 이제 그 안 믿어?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바로 70kg대를 건너뛰고 바로 이제 쫙 올라가는 거예요. 대학교 들어가자마자 80kg대로 바로 가더라고요. 80kg. 막걸리 먹고 맨날 그러니까. 예. 아니 이제 사이즈가. 외모 이야기하니까 이재명 대표가 한동훈 신발 보는 게 생각나네. 이렇게 보잖아 이렇게. 한동훈 신발을 보잖아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그 사진. 참 그거 아세요? 박주민 의원
심은 거? 아, 심었어 드디어? 제가 이제 그 다스베이다에 나가서 네. 3선 성공하면 어떡할 거냐 공약을 걸어라라는 취지와 비슷한 얘기가 있어서 네. 머리를 심겠다 내가. 지금 애프터세요, 지금 그러면? 머리를 심은 상태. 이 잔디가 안짝대고 잘 성장하려면 12월까지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아, 그래요? 언제 심었어? 2개월 됐는데 야, 연말쯤 되면 본인 이야기로는 의사 선생님 청년 때 모습을 되찾을 수 있다. 야. 한동훈은 안 하잖아. 솔직하지 못할 이유가 뭐 있어?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좋아. 요즘에 뭐 보니까 그 찌라시 뭐 이런 데에서는 뭐 한동훈 이제 대선 후보 취급도 안 하더라고요 거의. 이복현 이야기도 나오고 뭐 오세훈 뭐 여러 얘기가 나오고. 이복현? 예. 그런 얘기도 있는데 현실 있나? 불가능한 얘기죠 사실. 그러니까 그거 되겠어요 그게? 나 한동훈 나는 응원이야. 자, 저희가 건물에 공사해가지고 한 주 건너뛰었는데 다른 조사 가지고 지난주에 특징을 짚어보려고 하는데 일관되게 드러나는 특징은 윤석열 국민의힘 폭락이에요. 그렇죠 폭락하죠. 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일제히 다 빠졌는데 어디서 빠졌냐 봤더니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빠진 거예요. 70대 이상. 그래서 대폭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70대 이상이 갑자기 왜 빠졌냐? 의료 문제죠, 사실. 의료대란. 70대한테는 남의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본인 이야기고 지인들도 한두 가지씩 다 지병을 가지고 있을 나이대다 보니까 심각하게 다가오는 거죠. 심각하게. 아니 이거는 생사가 걸린 문제잖아요, 사실. 이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 생사의 문제니까. 자, 리얼미터가 20% 찍은 건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두 번째예요. 그리고 갤럽도 23 찍었는데 갤럽이 컸죠. 27에서 23. 네, 갤럽 4% 포인트가 하락을 했으니까요. 총선 직후 단위에 이 수치가 나왔다는 건 폭락이죠. 네. 또 리얼미터 정당 지지율도 리얼미터 이게 조사거든요. 요거 이제 우리 조사하고 비슷하게 됐어요, 숫자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10% 차이가 나는 조사가 계속 나왔는데 그렇습니다. 리얼미터도 그렇고 여기에서도 갤럽 조사인데요. 갤럽이 민주당 우세로 나오는 건 진짜 극히 드물거든요. 극히. 네. 여기서도 70대 이상이 빠진 거예요. 갤럽은 이제 총선 직전까지도 계속 국민의힘이 앞섰다고 나왔으니까 참 이상해. 말 나온 김에 하자면. 왜 이렇게 선거 결과와 다르게 나올까? 아니 그것도 있고 얼마 전에 언론 기사를 보니까 일제히 여권이 지지율이 안 좋다라고 한 6군데인가 5군데 여론조사 기관을 거론하던데 유독 여론조사 꼼만 거론을 안 하더라고. 우리는 이 항상 나쁜 놈들. 나는 이해해. 우리는 항상 나빴으니까. 보궐선거 때도 그렇고 총선 때도 그렇고 갤럽이 이렇게까지 실제 선거 결과와 차이가 나지 않았었거든요. 그렇죠. 어느 순간부터 갤럽의 수치가 한두 번이 그런 게 아니라 벌써 1년 넘도록 보궐선거 때도 총선 때도 NBS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되면 근데 왜 여론조사 꽃이 총선에서나 보궐선거 이런 데 적중을 하지? 이런 걸 이제 고민을 해야 하는데 그런 고민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MBS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MBS가 과거에는 큰 여론조사 4곳이 돌아가면서 로테이션을 했기 때문에 하우스 이펙트가 없다. 근데 이제 윤석열 정부 이후 어떤 시점부터 오히려 선거 결과와 가장 다른 수치를 보여주는 조사 중에 하나예요. MBS가.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가장 큰 차이는 7개 권역으로 우리가 나누잖아요. 서울, 인천, 경기, 뭐 충청, PK, TK, 호남, 강원제 나눠서 성, 연령, 지역을 나눌 때 지역을 7개 권역으로 나누는데 MBS는 17개 시도로 나눠요. 그러니까 17개 시도로 나누면 17개 곱하기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까지 나누면 셀 자체가 204개인가 셀이 돼요. 그러면 한 셀당 거의 한 5명 정도 채워야 하는 거예요. 그 숫자가 너무 적어가지고 튈 가능성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전화에 걸린 사람이 나머지 의견을 과잉 대표한다 이런 해석인 그렇죠. 거거든. 근데 이 기관들이 하루 이틀 장사한 기관들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전화 면접 공통점은 전화 면접 기관이에요. 근데 이 지난 보궐선거 때도 그랬고 총선 때도 그렇고 막판까지 국민의힘이 앞섰단 말이야. 근데 실제 결과는 완전히 정반대잖아요. 중요 선거를 연속으로 크게 틀렸어요. 사실은 지금 언론에서 그걸 지적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렇죠. 언론이 지적을 안 하죠. 크게 틀렸어요. 크게 그냥 추세적으로는 비슷하게 나와야 되잖아요. 정반대로 나왔잖아. 그러니까 문제가 심각하다. 아니 난 최근의 선거들하고는 전혀 다른 수치를 계속 내고 있다.
그리고 그 기관들은 계속해서 국민의힘이 앞선 수치를 아직도 내고 있고 예를 들어서 리얼미터에서 정당 간 격차 10% 났잖아요. 여론조사 것도 10% 정도 네, 납니다. 최근에 미디어 토마토도 14% 차이 났단 말이죠. 네. 그리고 스트레이트 뉴스. 대통령 20%대. 그러니까 대통령은 비슷해요. 근데 정당에서 국민의힘이 앞서는 조사들이 NBS하고 갤럽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잖아요. 내가 듣기로는 대통령실에서 용산에서 MBS하고 갤럽을 주로 본다고 하더라고. 네, MBS를 가장 선호한다고 합니다. 네. 예, 잘 나오니까. 잘 나와서 선호하는 걸까? 선호와서 잘 나오는 걸까? 만약에 선호해서 잘 나오는 여론조사 어떡해? 꽃이 네. 대통령 지지율이 굉장히 높게 나온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게 나온다. 그럼 김어준을 좋아하지 않을까요? 해봐야 되겠다. 문항 설계를 어떻게 하고 실사 조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바이어스가 끼거든 실제로 편향이. 그렇죠. 그 예를 들면 30대 조사한다면 30대 직장 여성들이 근무 시간에 여론조사 보면 응답하기 편하겠습니까? 못해요. 꽤 길거든 문항이 많거든. 그러면 저녁 시간에 조사를 해줘야 그분들이 응답하기 편한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을 만약에 낮 시간만 조사를 주로 한다. 그러면 당연히 보수 편향적으로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걸 역으로 말하면 그렇게 나오도록 그 시간대 조사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있는 그들의 객관적 수치를 얻으려면 비용을 좀 더 들여서라도 그러면 우리처럼 주말에 하던가 저녁 시간도 하던가 해야 될 거 아니야. 안 하고 이렇게 고수하는 이유가 그렇게 나오라고 하는 거 아닌가? 거꾸로? 하여튼 언론에서 항상 거론하는 주요 기관 몇 군데 수치가 제가 지금 말하는 관점에서 좀 이상하다. 우리가 이제 여론조사 꽃이 전화 면접원들 뭐 30명 가까이를 이제 조사 투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거기서 조사를 이상하게 했다. 그러면 소문이 싹 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면접관들은 한 군데에서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지, 여러 군데 돌아다니거든. 근데 여론조사 꽃은 굉장히 원칙적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한 사람 전화해서 안 받으면 콜백도 하고 두 번째 시도도 하고 굉장히 까딱스럽게 해요, 원칙적으로. 우리는 교과서적으로 해요. 예. 근데 만약에 민주당 쪽을 좀 뭔가 이게 띄우려고 만약에 그런 걸 한다라는 게 만약에 하나라도 있었으면 소문이 안 났겠습니까? 업계에? 아니, 여기 우리가 문을 이상한 닫아야 짓 했으면 바로 잡혀가. 씨발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교과서적으로 해요 다. 그 잡혀갈 때 꼭 혼자 가세요. 예. 박시영이 다 시켰다 그럴 거야. 자, 앞으로 이제 이 여론에 큰 영향을 주라고 만들고 있는 사건 중에 하나가 문 대통령 가족 일가를 수사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여러 목적이 있지만 디올백, 물타기를 이제 국면 전환하는 목적도 있고, 그리고 대통령 부인이 빡친, 순전히 그 빡친 감정적 이유도 있다고 추정하는 바이고, 그리고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보수 결집용 이런 것도 있고, 근데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는 숨어있는 의도가 네.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문재인, 이재명 갈라치기예요. 이게 어떻게 되지? 예를 들어서 이재명은 문재인의 구속을 원한다. 갈라치기 하는 애들이 있어요. 이 작업반이 있어요. 이 작업반이. 예전에는 문재인 지지자로 둔갑한 가짜들이 이재명을 때렸죠. 일명 똥파리 뭐 그거죠? 그렇죠. 이제는 그 똑같은 작업반이 이재명 지지자 행세를 하면서 문재인을 때려요.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 똑같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예전에 이런 걸 만들었어요. 봐봐요. 김대중의 철학과 노무현의 원칙은 윤석열로 이어진다. 민주주의를 이어간다 하면서 2번 찍으라고 야, 이런 식으로 했어요. 민주당 지지층 중에도 문 대통령에 대해서 더 세게 써야 된다. 불만을 가진 층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들의 마음을 이 가짜들이 파고드는 거예요. 파고들어가지고 가장 열성적인 지지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특히 20, 30대 이재명 대표 열렬하게 지지하는 분들한테 그러니까 그런 게 많이 전파가 개딸도 되는 가짜 거죠. 갈라치기 개딸도 가짜 개딸 가장 열성적인 지지자 코스프레를 하며 이런 거 막 뿌려가면서 진짜 지지자들 흔들어 보는 거예요. 그냥 알고 하는 얘기예요. 다행히 이재명 대표는 이 프레임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본인이 그때 과거에 이 거꾸로 피해자였죠. 또 다른 갈라치기 대상이 조국 대표거든요. 조국 대표도 잘 알죠.
김경수 전 지사도 이걸로 갈라치기를 하려는데 넘어갈 사람이 아니고 문 대통령은 뭐 끄떡도 없고 그렇지만 끊임없이 이거 시도할 거예요. 이 수사는 그들에게는 소재 중에 하나예요. 주요한. 최근에 이제 커뮤니티에서 이거 가지고 3단 변신해가며 작업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예전에는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내가 정확하게 알았는데 요새는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어. 있어요. 그런 목적도 있다. 그러니까 이 가짜 지휘자 주의하시고 문 대통령 관련 가짜 뉴스도 주의해야 됩니다. 예전에 논두렁식의 가짜 뉴스거든. 예를 들어서 가장 최근 버전이 김정숙 의사가 5천만 원 네. 돈 세탁 목적으로 나 그거 보냈다. 너무 웃겼어요. 진짜 코미디인 게 왜 그런 일이 벌어졌냐면 그때 평산에 온통 극우 유튜브들이 모여가지고 산책도 못할 때 있었어요. 딸한테 융통해 줘야 하는 상황이 생겼는데 은행에 갈 수가 없는 거야. 아, 그래서 사람 심부름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입금할 때는 김정숙으로 입금합니다. 돈 세탁을 자기 이름으로 하냐고. 그걸 모를까? 조선일보가 먼저 보도했죠. 조선일보 보도인데 그냥 5천만 원 돈 세탁 정황 어쩌고저쩌고 논두렁 시계하고 비슷한 작전 들어오는 거거든요. 처음 들었죠 이거. 해설 안 해주니까. 또는 맨 처음에 기사 나올 때 압수수색 나올 때 제주도 별장 하고 나왔단 말이야. 한 줄. 아 제주도에 별장이 있을 만큼 여유 있고 호화로운 생활을 하나 보다. 근데 그게 아니고 거기는 딸이 자기 집을 팔아가지고 산 에어비앤비예요. 거기 숙박 손님 받는 거예요. 이혼했잖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거기 에어비앤비라고 조그마한 주택이야. 대통령이 오래 알던 분한테 사가지고 한 30평 되는 단독주택인데 숙박업 등록해서 에어비앤비 손님을 받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하고 별장이라고 말하는 거하고 완전히 다른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네요. 보니까 김어준이 왜 필요한지. 그 대통령 뇌물수수 이것도 골 때리는 거거든요. 이걸 왜 골 때리는지 잠시 후 조국 대표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김선민 의원 모시겠습니다. 자, 국회의원 되시기 전에 여기 나오셔가지고 그 얘기를 하셨죠. 조국 대표의 대학생 시절 내가 학교를 같이 다녔는데 그때 이제 여학생들이 막 쫓아와서 보고 그랬다. 나도 그 중에 한 명이었다. 저는 쫓아가지는 않았고요. 네. 열심히 보기는 했습니다. 네, 네. 진짜 멋있었어요. 진짜? 네. 그때 그런 비주얼이 관악 캠퍼스에는 없었거든요. 의사시고 건보 심평원 원장하셨고 이제 지금은 국회의원이신데 두 가지를 여쭤보려고 하는데 얼마 전에 코로나가 확산되는데 치료도가 없다고 난리가 났었어요. 네. 의사가 처방을 해도 약국에 가봐야 약이 없는 거야. 이게 정부가 뭘 잘못해서 그렇게 된 겁니까? 우선 질병관리청에서 그 치료약제를 구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약국에게 배부를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먹는 약의 예산을 지난해 대비 거의 10분의 1 수준으로 삭감을 했어요. 그러니까 3,300을 400도로 줄여버렸어요. 그래서 왜 그랬냐고 물어봤더니 올해 건강보험에 이제 적용을 받도록 하는 게 계획이었대요. 그런데 건강보험에는 적용이 안 되고 약은 없는 거예요. 이유를 물어보니까 가격 협상을 하는 게 뭐 어려웠다고 얘기를 하는데 엔데믹으로 질병이 가게 되면 여름철 이제 냉방기 가동할 때쯤은 한번 올라갈 거라는 걸 충분히 예측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까지 약 없이 이제 버텨라. 원래는 3천억 들여가서 사야 되는데
질병청에서 해야 될 질병청에서 일이니까. 해야 되는 해야 될 거죠. 국가 일인데. 예산으로. 예. 근데 예산을 10분의 1 가까이 깎아버렸어요. 건보 적용하려고 그랬어. 근데 왜 아직도 안 했니? 아직도 가격 협상이 안 됐어. 근데 여름이면 당연히 폭증할 걸 아는데. 과거 같으면 대통령실에서 했어야 할 일이죠. 지난 2020년에 코로나 상황이었으면 대통령실에서 난리가 났었을 거예요. 건강보험 적용하는 심사평가원이나 질병청을 불러다가 들들들들 볶았을 거예요. 빨리 해결해라. 서로 못한다, 어렵다 그러면 우리가 해결해 줘야 될 게 뭐냐 이렇게 그렇지. 얘기를 했을 텐데 그렇지.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그렇게 작동한 거 아니에요. 작동한 거죠. 그리고 이 가격 협상이라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가격 협상력이 더 떨어져요. 그렇죠. 니네 환자 많다며. 그렇죠. 네. 10월 1일이 도입 목표라고 하는데 오늘도 이제 약사들을 만나고 왔는데 현장에서 여전히 약이 없다. 정부는 이 피크가 지나가기만은 그냥 눈 뜨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코로나 상황이 지금 이제 좀 잡혀간다. 약이 없어서 그런 말. 네. 참 이렇게 국민들이 방치되고 있다라는 게 정말 과거 같았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국민 죽도록 방치하는 정부 그러면서 난리 난리가 났을 거예요. 났죠. 네. 코로나 검사 키트 최근에 구입해 보셨어요? 공급 가격이 과거에 1,500원 이 정도였는데 지금 10,000원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 공급 하나를 제대로 컨트롤을 못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요소수 부족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었어요? 참 그러니까 진짜로 정보가 없는 것 같아요. 정보가 없어요. 네. 일본 말 들어줄 때. 그럴 때 정보가 기능하고 네. 그리고 세금 깎아줄 때. 깎아줄 때요. 네. 그러니까 곳곳에서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모든 예산이 아예 없어지거나 다 삭감이 되는데 전부 그게 민생 예산인 거예요. 부동산 가격 띄울 때. 네. 이럴 때 정부가 기능하지 나머지 영역은 정부가 기능을 안 해요 지금. 네. 그 정부가 기능 안 하는 대표적인 영역이 의료 영역에 보니까 네, 네. 이거 문재인 정부 시절에서 겪어본 거거든요. 그때 10년간 5,000명 단계적으로 늘린다고 그랬어요. 네. 그럼 나누면 한 해 500명이에요. 근데도 어려웠어요. 근데 이번에는 의대생 바로 2,000명. 숫자가 대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어. 그 과정이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전공의가 13,000명 중에 12,000명이 떠나서 네. 안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10년 뒤에 10,000명 필요하다고 증언해놓고선 지금 10,000명이 다 나가버렸어요. 그렇지. 이거 어디서 맺고 이거 진짜 심각한 거 아닙니까? 여론조사도 신뢰 구간 얼마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현재 시점에 대해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미래 10년 뒤를 어떻게 2,000명 딱 정해놓고 한치의 양보도 없다. 그게 과학이다. 그렇게 딱 정해놓는 순간 그건 과학이 아니죠.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모든 인력 정책은 배출할 수 있는 역량, 교육 커패시티를 다 봐가면서 결정하는 게 인력 정책의 기본이죠. 지금 의대 정원이 3,000명인데 내년부터 2,000명 늘린다? 이거는 의대 아니라도 그렇게 못하죠. 5,000명을 어디서 교육하고 누가 교육할 거야? 네. 시설도 없고 인력도 없는데. 네. 그리고 지금 당장 12,000명이 사라졌잖아요. 네. 모든 대학의 인턴과 레지던트가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네. 그 사람들은 의대 6년 졸업하고 인턴하고 레지던트 해서 거의 10년 세월을 보낸 수련을 겪고 이제 전문의가 되기 직전인 사람인데 네. 이 사람들이 인턴부터 레지던트 통으로 다 없어졌잖아요. 네. 지난번 청문회 할 때 복지부 장차관이 나와서 4주면 돌아올 거라고 예측을 했다는 거예요. 4주면. 근데 지금 6개월이 됐습니다. 그 정책 대상, 정책 당사자들을 정확하게 분석을 못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안 돌아오니까 그냥 악마화만 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 해결이 안 되잖아요. 해결이 안 되지. 해결이 안 되죠. 그러면 더 안 돌아오죠. 그렇죠. 예. 인턴과 레지던트 전국에 12,000명이 통째로 사라졌잖아요. 이 사람들을 여기까지 양성하려면 6년에서 10년 걸리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그 예과 2학년하고 그 본과 4학년 이 사람들도 전부 다 수업을 안 듣고 있거든요. 지금 응급의학회 같은 데를 열면은 뭘 하냐면 호주 나가는 법, 캐나다 가는 법 이런 거에 의대 학생들이 몰려 있다는 거예요. 전공의들은 나 군대 간다고 군대 가버렸고 군대 갔어요. 그다음에 외국 가려고 알아보고 있고 학생들은 수업을 1학기를 다 안 들었기 때문에 내년에 또 병원에 인턴이 없어요. 의사 시험 보고 인턴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인턴으로 들어올 학생이 없어요. 내년에도 들어올 사람이 없어요. 들어와도 보고 배울 사람이 없어요. 없어요. 네. 자기 선배가 하나도 없으니까. 전문의 수련 과정이라는 거는 윗년차가 아랫년차를 가르치는 거거든요.
근데 윈년차가 빠졌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수련을 합니까? 그러니까 가르칠 사람이 없어요. 인턴이 들어가면 그 위에 레지던트가 가르치고 그런 시스템이더라고. 그러니까 텅 비어버린 거예요, 여기가. 13,000명 전국에 있었는데 12,000명이 사라져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응급실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났죠. 응급실 난리 났죠, 지금. 난리 났죠. 8월 9일에 구로역에서 사고가 있었죠. 선로 정비하다가. 그래서 그게 산재 처리가 제대로 됐는지 트래킹을 했어요. 새벽 2시에 사고가 났어요. 네. 한 분 돌아가시고 한 분은 대퇴근 골절이 있었는데 새벽 2시에 사고가 났는데 고대구로병원 갔다가 수용 불가로 됐어요. 그래서 국립중앙의료원으로 갔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에 갔는데 또 안 돼요? 국립중앙의료원에는 정형외과 전문의가 없는 거예요. 수술이 안 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서울연세병원이라는 데에 5시에 도착을 했어요. 갔는데 여기 왜 안 여기 되는 거예요? 머리 찢어진 데는 봉합을 했고 골절 수술을 안 되니까 다시 강서구에 있는 원탑병원까지 온 게 오후 3시예요. 야, 자, 이런 일이 너무나 비일비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2024년에 119 구급대가 이송을 하다가 안 돼서 재이송하는 건수를 저희가 받아봤어요. 그래서 총 2,645건이 재이송이 됐는데 그 사유를 보면 전문의 부재가 가장 높아요. 이 전문의 부재가 전공의하고 부재예요. 관련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응급의학과만 없는 게 아니라 각종 수술을 하는 아까 정형외과라든가 신경외과라든가 이런 전문의들이 없어요. 그때 다른 수술을 하고 있으면은 못 가는 거죠. 전공의들이 다 빠지고 나니까 빠져나갔어요. 예. 이제 의사들이 그걸 메꿔가지고 뺑뺑이 전문의들이. 네. 낮에 전문의로서 진료를 하고 밤에 또 당직을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활을 버티질 못하는 거예요. 하다가. 그리고 이분들이 누군가를 수술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과거 같으면 전공의들이 있으면 일단 받아서 그 다음에 다시 전문의랑 수술을 할 텐데 이분들은 이미 수술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받아요? 전공의가 없으니까. 없으니까 못 받는 거죠. 이대 목동병원, 여의도 성모병원, 아주대병원, 여기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이렇게 굉장히 큰 데예요. 이 세존 충남대병원, 강원대병원, 건국대 충주병원, 양산 부산대 어린이병원 이런 데가 중간중간에 운영을 못 하는 거예요. 자, 근데 보건복지부에서 나와가지고 응급실 문 안 닫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중간중간 안 하게 되면 그게 닫은 거죠. 그렇죠. 그때 아픈 사람은 어떻게? 제가 지난주 일요일 날 울산에 있는 울산대병원을 갔어요. 비응급과 과장이었는데도 계속 콜을 받는 거예요. 서울에 있는 병원으로, 큰 병원으로부터 스카우트 제안을 계속 받는 거예요. 서울 큰 병원들이 네. 사람들이 빠져서 없으니까 네. 지방에서 유능한 의사들 그렇죠. 뽑아서 올리려고 하는 거지. 네. 그럼 지방의료 공동화는 더 빨리 진행되는 거지. 자, 의대 증원할 때 뭐가 목표였습니까? 지역의 의사들 가게 하기 위해서 만든다면서요? 이거 어떡합니까? 지방의료 문제 해결한다고 그랬는데 지방의료부터 무너지고 있어요. 전공의가 없어서 어려워지니까 큰 병원에서 이제 지방에서 의사들 막 뽑아 올리는 거예요. 네. 그럼 지방이 무너지는 거죠. 안 그래도 몸으로 때우고 있었는데 밤에는 못합니다. 어떤 요일을 못해요. 이런 과목은 못해요 하고 점점점 이렇게 큰 병원들이 그렇죠. 서울에 있는 병원들이 급하니까 급여를 막 올려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지방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어진 거죠, 의사들이. 이 남아있는 의사들은 완전히 번아웃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못하겠다. 이렇게 나가 떨어지는 뻗어버린 거죠. 지방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고 네. 그리고 의사 양산 시스템이 무너진 거예요. 맞습니다. 네. 의사가 한 해에 3,000명 나오거든요. 12,000명 의사가 한꺼번에 사라진 거예요. 4년치가. 10,000명 모자란다고 그랬는데 12,000명이 한꺼번에 사라졌다니까. 네. 이런데도 대통령실에서는 뭐 문제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오늘 제가 따끈따끈한 자료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하도 통계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서 각 병원들은 응급실의 상황을 중앙응급의료센터로 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월별로 플로팅을 해봤어요. 2월이 딱 시작한 때죠. 보면 2월도 작년에 비해서 나 진료 못해 하는 메시지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네.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추석 기간 응급실 네. 우려가 있다고 하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추석 기간에는 경증 환자는 양보해라. 그게 말이 안 되는 게요. 아이들이 밤에 팔팔 열나면 응급실 데려가지 않습니까? 나중에 보면 열의 9은 경증이에요. 그런데 저부터도
애가 열나면 그게 경증인지 중증인지 어떻게 압니까? 가서 받아봐야 알지. 아,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본인 부담금을 높이는 거는 응급 진료는 가격 탄력성이 굉장히 낮아요. 그렇죠. 아무리 비싸도 비싸도 가게 아파 되죠. 죽겠는데 가야지. 어떻게 해요? 가야죠. 그러니까 작동을 안 하는 거고 작동을 한다 하더라도 그게 저소득층에게 작동을 하지 그렇지. 고소득층에는 작동을 안 해요. 그러니까 소득한 격차를 다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또 돈 하나 없으면 병원 못 가게 생긴 못 거예요. 가는 지금. 거죠. 그리고 양보하려면 상대가 중증인지 아닌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응급실 앞에 도착한 다른 사람인데 저 사람이 중증인지 아닌지 내가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아요? 그냥 막 던지는 것 같아요. 아무 말이나 막 하는 거야. 아무 말 대잔치예요. 너의 아픔 지수는 7이고 나는 4니까 내가 참을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내가 차관이 나와서 찢어져서 피가 많이 나도 경증이고 전화를 할 수 있으면 경증이고. 본인이 이렇게 전화를 해서 알아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경증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미치겠다 진짜. 전화하고 기절하면 어떤 거야? 어? 출혈 가다 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만 계속하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복지부 공무원들은 얼마나 지금 갈등이 있겠습니까? 내적 갈등이. 복지부 차관은 갈등 없는 것 같더라고요. 말이 되는 소리를 내지 무슨 설득이 되든가 말든가 하지. 막 던져요 그냥. 아무 말이나 막 하는 거예요. 네, 그냥. 대통령이 그러는 밀어붙이려고 거죠. 하니까. 네, 네. 2,000명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대통령 2,000명에 꽂혀 있고 대통령 부인도 꽂혀 있고 그 2,000명 숫자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나가게 생긴 거예요. 죽어나가고 지금. 있어요. 네. 모든 정책은 대화와 타협의 산물이에요. 엄청난 정치력과 리더십을 필요로 하는 일인데 대통령실이 이미 그걸 상실을 했으면 빨리 이건 국회로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원식 의장님께서 같은 주장을 하셨고 오늘 박찬대 원내대표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화를 해서 어떤 타협점을 만들어냈는데 네. 대통령이 그걸 안 받으면 어떡해요? 대통령이. 가장 많은 사람들의 직접 생명과 연관이 된 문제예요. 저는 이 문제가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동안은 그래도 어떻게 해결하겠지 설마 이랬는데 이거는 정말 너무 모르는 사람들이 선무당이 사람을 심하게 잡고 있는 것 같아서 뭐 야당은 이 문제가 가장 시급하다고 그래서 생각을 어떡하실 합니다. 거예요? 되돌릴 수 없는 문제잖아요. 이거는 되돌릴 수 없는 거죠. 없는 이미 사람이 지금 이렇게 사망하면 어떻게 되돌아가게 되돌릴 거야? 예. 이게 완전히 판도라의 뚜껑을 열었는데 열었는지도 몰라요. 의료 대란의 의자만 얘기를 하면 너무 화를 내가지고 주변에서 말을 못 한대요. 아유. 돌아가는 판을 계속 듣고 있었는데 아니 2,000명을 어떻게 늘리려고 그랬더니 늘려야 된다. 왜냐하면 용산에서 절대 2,000명 지켜 이렇게 된 거예요? 4월 1일에 그 대통령 담화가 있었어요. 800명으로 타협하면 야 저 박수 엄청 받을 텐데. 그럴 줄 알았지. 그럴 줄 알았죠. 총선 직전에 총선 막 직전에 긴장을 키운 다음에 네. 대통령이 빵 해결할 줄 알았지. 아니, 모두들 무슨- 그렇게 생각했어요. 모두들. 그렇죠. 예. 2,000명 확 밀어붙이다가 갈등이 최고조 이르자 총선 직전에 대통령이 등장해서 한 800명을 해서 모든 대타협을 이루고 문제를 해결했구나. 멋지게. 그렇게 할 줄 알았거든요. 네. 절대 2,000명 지켜. 의원님 이제 다 뽑아온 것 같아요. 의원님한테서는. 네. 그리고요. 아직을 늘 답답한데 저는 자료가 어디 있는지 다 알잖아요. 그거 찝어서 얘기를 해도 안 줘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 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성준 의원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취업했다고 할까요? 예. 정책위 의장을 다른 사람 뽑을 수도 있었는데 굳이 진성준 정책위 의장을 다시 하겠다고 그럴 수밖에 없었겠지 하는 표정인데. 전당대회 과정에서 금투세 문제로 우리 이재명 대표하고 이견을 보였는데 그런 정책적 이견 때문에 진성준을 경질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셨다면 그 이재명 대표의 그릇이 너무 작은 거죠. 아니 근데 그렇게들 하거든요. 근데 임기 중인 사람을 중간에 자르는 것은 아니고 네. 전당대회 날짜로 이미 임기가 이제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더군다나 전당대회 기간에 금투세 가지고 얘기들 많이 있을 때 우리 진성준 의원은 가장 강경파 최전선에 있었고
이재명 대표는 토론의 대상이다. 이 정도 스탠스인데 대표가 토론해야 되는데 정책위 이제 아닙니다. 해야 돼요. 이러면은 너 가라. 그러기 십상인데 안 그랬더라고. 그러니까요. 그건 이재명 전 대표 개인의 생각입니다. 이런 표현들이 아마 속으로는 좀 기분 나쁘셨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밀한 검토와 분석 없이 뭐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그래서 내가 잘렸어.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바로 하라고 하시더라고. 안 그래도 누구 하나 뭐라 할 사람 없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비서실로부터 저희 의원실로 연락이 왔어요. 미리 말한 게 아니고? 예. 저 당대표실로 급히 오라고. 그냥 급히 오라. 그래서 갔죠. 갔는데 이미 이제 공개회의가 끝나고 당대표실에 최고위원들이랑 함께 모여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영문도 모른 채 이제 갔으니까 다른 말씀을 계속 진행을 하시다가 저를 이렇게 보시더니 정책위 의장이 금투세와 관련해서 정책적 소신을 강하게 펴는 게 참 좋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재명 대표 많이 늘었다. 정책 현안에 대해서 정책위 의장이 정무적인 어떤 고려나 판단 하지 않고 네. 정책적인 원칙을 이야기하고 그 소신을 굽히지 않고 얘기하는 것이 당신 보기에 굉장히 좋았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라. 야, 요거 박수다, 요거. 이재명 개인의 생각이다. 이거 이재명 대표 듣고 이씨. 저는 주식 투자 같은 거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이재명 대표는 프로 주식 투자자잖아요. 수익도 많이 남겼다고 하시고. 주식도 잘하는 양반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평가를 해주셔서 저는 굉장히 용기 백배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주어진 직책에 가장 충실하면 되는 거거든요. 각자의 역할에. 그리고 리더가 그거 조율하는 거잖아. 근데 이제 그거 눈치 보고 못하고 이런 게 한동훈 아니에요. 예. 근데 대표 회담 때 직접 보셨었잖아요. 한동훈 대표 키 180 맞습니까? 그날도 키높이 구두 같은 것을 신었던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네. 정치인 치고는 굉장히 요란한 구두였습니다. 갈색 구두였는데 버클이라고 그러나요? 이렇게 금속 장식 그게 2개나 달려 있어요. 그 하나 다는 것도 참 멋쩍은 일이거든. 공연히 막 멋을 부리는 것 같잖아요. 참 신발이 참 요란하다. 그리고 저는 이제 가까이서 악수를 나누고 얼굴을 본 것은 처음인데 저는 좀 뭐랄까 좀 외계인을 보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얼굴의 생김이나 표정이 이렇게 좀 편안하고 자연스럽지 않고 많이 꾸민다는 느낌이 들어서 좀 어색하게 느껴지고 자기적이죠. 좀 징그러웠습니다. 저를 잘 아는 듯이 이렇게 웃으면서 고개를 많이 숙여서 이렇게 악수를 서로 나눴는데 굉장히 어색하고 좀 이렇게 거부감이 느껴질 정도의 좀 징그러움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그것 말고는 달리 표현할 말이 없습니다. 한동훈 대표 얘기 나왔으니까 여당 대표로서의 존재감이 계속 빠른 속도로 줄어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상황이? 그래서 네. 누구보다도 한동훈 대표가 이번에 당 대표 회담을 반색했고 의미 부여도 엄청나게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11년 만에 여야 대표 회담이다. 모두 발언에서 자기 입으로 그렇게 소개를 했는데 구태여 뭐 토를 달진 않았습니다만 따져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2021년 7월 달에 송영길 대표와 이준석 대표가 만났습니다. 만찬 회동을 했는데 메르스 사태 터졌을 때 그때는 문재인 당 대표와 김무성 대표가 서로 만나가지고 이야기한 바가 있었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런 걸 다 건너뛰고 그 한참 전인 2013년 김한길 황우여 회담 이후에 처음인 것처럼 스스로 막 의미 부여를 해서 굉장히 좋은가 보다. 이재명 대표랑 만나는 게. 좋은가 보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네. 뭔가 좀 그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에서는 존재감도 드러내고 또 윤석열에게 실망했던 국민의힘의 지지자들에게도 새로운 어떤 가능성을. 그렇죠. 구원투수인 것처럼 뭐 이렇게 평가되고 그랬는데 정작 당 대표가 되고 나서는 어느 것 하나도 당 내를 그렇죠. 설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당 원내는 추경호 대표가 말하는 것마다
쿠사리를 주고 네. 좀 큰 틀의 정책을 뭐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면 대통령실에서 어림도 없다고 하고 하니까 그렇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제1당의 대표이고 차기 대통령으로 유력한 분이 만나자 이렇게 제안을 했으니까 곧바로 막 얼른 만나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전통적으로 야당의 당대표는 대통령을 상대해왔죠. 예. 그 여당의 대표는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맞아요. 예, 그랬는데 이번에 이재명 대표는 영수회담을 제안하면서도 한동훈 당대표하고도 만나자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이거 기회다.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이렇게 생각하고 막 반색을 해가지고 환영한다고 하고 바로 만나자고는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도와주려고 한 거죠, 사실은. 그런 게 있죠. 그런 의미가 있죠. 그 의제도 전부 다 한동훈 대표의 주장 그들을 다 받아서 하자고 했던 거잖아요. 예. 그래서 한동훈 대표를 도와준 셈이에요, 사실은. 입지를 그렇게 급속하게 잃어가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근데 그걸 못 살리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해병대원 특검법이라든지 또 의료대란 문제라든지 주된 의제로 다루자고 얘기를 했는데 그 실무 대표로 나온 비서실장은 전향적 입장이 나올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틀렸다 이거. 한동훈 대표를 국정의 또 다른 파트너로 삼고 논의를 해가지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회담 조율하는 과정에서. 조율하는 과정에서. 되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렇죠. 한동훈 대표가 결정권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거. 그렇죠. 그 중간에 의료대란 문제와 관련해서 2026년도 정원 문제를 꺼내 들었잖아요. 한번 꺼내들었죠. 그 다음날 그냥 단칼에 박살나버렸죠.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그래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의제에서 빼자 의료대란 문제는. 진짜 아유 최상명도 빼고 예. 그것도 빼고 최상명 이번에 민주당에서 발의했더니 뭐 바뀐 게 없네요. 아유 못난. 그래서 회담의 성과를 전혀 기대할 수 없겠다. 그럼 한동훈 대표가 이제 아예 윤석열 쪽하고 완전히 합심해서 이재명 대표를 거세게 공격하고 나올 수도 있겠다. 회담 직전에 왜 재판 결과에 승복하라고 그렇죠. 그러고 뭐 예. 그랬지 않았어요. 예. 이전 투구 싸움판으로 만들 수도 있겠구나 하는 대비도 했습니다. 그런 시나리오도 준비하셨고. 네. 너무 빨리 리더십이 주저앉으니까 그럼 민주당에서 안 좋잖아요. 그렇죠. 저도 한동훈 지지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너무 빨리 주저앉으면 안 되는데 걱정이 많습니다. 걱정이 많아요, 제가. 그래서 이제 전국의 핵심이 되고 있는 이슈에 대해서는 뭐 이렇다 할 합의를 이끌지 못했지만 그렇더라도 민생 의제들 있잖아요. 네. 좀 작은 것들. 이런 거는 막 덥석덥석 저희들 막 받아줬죠. 하자 막 이러면서. 그래서 양당의 민생입법 또 공통공약을 추진하기 위한 협의기구도 합의하고 육아휴직 확대 또 딥페이크 문제에 대한 처벌 반도체 산업, AI 산업 지원법 이런 것들은 신속하게 하자고 합의를 했습니다. 그나마 체면을 살려준 거죠. 대통령실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식물 대표가 되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그렇겠죠. 네. 이재명 대표는 한동훈 대표를 도와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한동훈 대표가 그걸 딛고 이걸 돌파할 만한 리더십 발휘가 안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이거 얼마나 버티겠나 싶은 생각도 들고. 이미 진즉부터 10월 재보궐선거가 한동훈 대표의 정치적 운명을 가르는 분수령이 될 것이다. 그래서 재보궐선거의 성적이 좋지 않으면 바로 날아가 버릴 것 같이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그랬죠. 인천 강화도 한 곳하고 부산의 금정이든가요? 네. 금정구. 예. 양쪽 모두 보수 텃밭이어서 둘 중 하나도 뺏기면 날린다. 그렇죠. 강화하고 부산의 금정에서 부산 둘 중에 하나라도 민주당이 이겼다.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날아갈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칠 수도 없고 큰일 났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김민석 최고 또 다른 의원들 계속 계엄 경고를 이어가고 있거든요. 일단 계엄이 선포될 수 있다는 가능성과 관련된 첩보, 정보, 제보 이런 것이 우리 당 김민석 최고위원과 박선원 상황실장에게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제보와 첩보를 이재명 대표께 직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실제로 준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확인해야 될 바죠. 하지만
그럴 개연성과 가능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미리 경고하고 경계하는 것은 100번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로 남북 관계가 굉장히 심각해요. 이미 북한은 2개의 적대 국가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동안에 북한은 자신들의 체제를 미국과의 담판을 통해서 보장받으려고 했다. 과거에는 그랬죠. 그래서 이 핵을 포기할 테니 우리 체제를 보장해다오라고 하는 빅딜을 성사시키려고 했는데 이 가능성이 이제 없어졌다라고 판단한다는 관측이 있어요. 그러면 북한은 어디로부터 자기 체제를 보장받으려고 하는가? 중국과 러시아. 근데 러시아가 그전에는 북한을 그만큼 보지 않았는데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하면서 자기 동맹이 필요한 상황이 됐습니다. 특히 군수 지원이 필요해요. 북한은 100만이 넘는 군대를 운영하는 나라입니다. 전쟁 비축 물자도 갖춰져 있습니다. 이거를 러시아가 뒤로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거고, 그 대신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군사 동맹과 똑같은 조약을 체결하지 않았습니까? 체결했죠. 그래서 우리 민주당이 전통적으로 김대중 대통령 이후에 추진해왔던 대북 포용 정책,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제 아무리 추진하려고 해도 북한이 응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이렇게 관측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미국과 거래를 해도 남한을 통하지 않고 이제 다이렉트로 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남북이 모든 통신선이 끊어져 가지고 만에 하나 무슨 뭔 삐라를 띄워 보내고 오물 풍선을 보내고 어쩌고 하는 과정에서 총이라도 한 번씩 쏘고 받고 이러다가 군사적 충돌이 크게 비화돼 버릴 수가 있고, 야야 그거 오발이야, 잘못 쐈어, 그 절대 고의적 도발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 전할 데가 없잖아요 지금은. 이렇게 전할 데가 없어요. 우리의 뜻을 전하려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면 판문점에서 야 우리가 팩스 보냈는데 받았냐 이렇게 소리 질러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상태예요. 말풍선 주고받다가 확성기 방송에 대해서 격파사격하겠다고 하고 막 이렇게 되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온다. 그러면 이 정부가 자기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계엄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런 군사적 충돌 사태에 대비한 계엄은 준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만일 그런 상황에서 계엄이 발동한다 그러면 이 정부는 또 다른 이석도 챙기려고 들지요.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국방부 장관이 경호처장 출신 아닙니까? 충암고 1년 선배라고 하고, 이 경호처장이 군과 경찰을 직접 경호처장이 지휘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시행령을 개정하려고 했어요. 그렇죠. 경찰과 군을 대통령 호위 부대가 다 통제한다는 건 왕이죠, 왕. 그러려고 했습니다. 이걸 제가 이제 당시에 원내 수석으로 운영위원회 간사를 했던 때인데 이거 적발해서 절대로 시행령 개정 못한다라고 해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슬그머니 뒤로 수정해서 정부의 행정기관과 협의해서 조정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비슷한 내용이죠.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차지철이 그랬던 것처럼. 그런데 이런 사람이 국방부 장관으로 옮겨갔잖아요. 서울의 봄인가 하는 영화에 보면 군 통신을 다 장악하고 있어가지고 부대들끼리 연락하는 걸 전부 도청해가지고 차단하고 하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쿠데타를 일으키려면 정보 라인을 장악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예전 국군 기무사령부, 지금은 방첩사령부로 바뀌었는데 그 방첩사령부 사령관이 충암고 후배입니다. 그전에는 보안사였고 보안사 사령관이 전두환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하나의 정보부대 777 정보사령부라고 있어요. 이 777 정보사령부가 역시 사령관이 또 충암고 후배. 이렇게 군 정보 라인의 핵심에 충암고 인맥을 꽂아놓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심상치 않게 보는 것입니다. 실제로 박근혜 정부 탄핵 당시에 계엄 준비 계획서가 작성되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 헌법에 의하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면 국회에게 즉시 통보해야 되고 국회가 계엄을 해제해라 라고 요구하면 해제할 수밖에 없도록 돼 있잖아요. 근데 해제하지 못하도록 국회의원을 사전에 체포하고 구금하겠다는 계획이 박근혜 정부 때도 세워져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로서는 이 문제를 계속 경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계속 경고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특히
경호처장의 사고방식을 보면 입틀막 한다든가 네. 청문회 때 보면 부승찬 의원이 뭐라고 하니까 말 조심하라고 그러거든? 더 기가 막힌 것은요. 네. 김민석 최고가 내가 대통령이라면 당신 같은 사람 진즉 경질했다. 그러니까 대통령 못하는 겁니다. 누구도 난 못 건드린다. 내 백은 대통령이야.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네. 국회에 나와서 인사청문회 받는 후보자가 그따구 소리를 하죠. 그건 그게 아닙니다. 하고 만다툼을 할 수 있는데 말 조심하세요. 이런 말을 누가 후보자가 해요. 그러니까요. 그 처음 있는 일이고 그러니까 당신이 대통령 못 되는 거예요. 이런 말을 누가 해요? 진짜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근데 국방장관이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계엄 경고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들어가실 때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본인 주장으로는 평소 말이 없다는 월간 조국 대표를 모시겠습니다. 대표님, 그저께 처음으로 한동훈 대표를 개원하는 날 직접 만나셨잖아요. 제 옆자리였습니다. 이 한동훈 대표가 이제 180이거든요. 저는 뭐 상세한 논평은 하기 좀 그렇고 한마디 느낌은 사람이 좀 얇더만요. 제가 이제 180 한 1, 100, 좀 약간 키가 줄었을지도 모르겠는데 저하고 한 대표님하고 키가 같다고 하더라고요. 키가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죠. 그게 무슨 잘못입니까? 그게 뭐 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자꾸 180이라 그러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사진을 보니까 확실히 구별이 좀 되네요. 자, 그리고 지난주에 검찰 조사 받고 오셨죠? 예, 전주지검에 아침 9시 반에 가서 그 점심 먹기 전에 나왔습니다. 그 무슨 일로 가신 거예요? 2017년, 18년 그 시기에 이상직 전 의원이 전주지역 국회의원인데 중진공이란 공기업의 이사장이 되었는데 문재인 대통령 사위를 그 이상직 씨가 소유하고 있는 항공사에 채용해 주었다. 검찰이 3년째 수사를 하고 있거든요. 3년째. 증거가 있었으면 벌써 기소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3년째 하다가 일단 저를 또 부르더라고요. 저는 국법을 준수하는 그 아주 모범 시민 아닙니까? 오라 그러니까 갔습니다. 제가 할 얘기 하고 나머지 거는 제가 제 말을 어떻게 악용할지는 모르겠다. 그래서 진술 거부하고 왔습니다. 문 대통령이 사위를 취직시켜 주는 대가로 중진공 이사장이 임명했다는 거예요. 사위가 월급을 받았으니까 아버지가 딸한테 용돈을 안 줘도 됐잖아. 그러므로 사위가 받은 월급은 문 대통령이 받은 뇌물이라는 거예요. 이게 조국 대표가 조민 장학금 600만 원, 그 600만 원을 조민 씨가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용돈을 안 줘도 돼서 뇌물죄다. 판박이 아닙니까 이거? 너무 똑같았습니다. 제가 이제 기가 막혔는데 검사에게도 말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민정수석으로 그 이상직 씨가 그 중진공 이사장 갈 때 검증 업무를 담당을 했는데 대통령 관점에서는 장관 또는 인사청문회를 하는 자리, 예를 들어서 뭐 검찰총장 같은 경우는 대통령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신경을 바짝 씁니다. 근데 중진공 이사장은 정말 수백 개 자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도 기억이 잘 안 날 정도입니다. 그 인사를 하는 과정에서 서모 씨의 이름이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 자리에 뭐 임종석 비서실장도 있고 저도 있었고 또는 뭐 조윤옥 인사수석도 있었는데 애초에 그런 얘기가 있은 적이 없고 또는 문재인 대통령이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우리 서서방 좀 챙겨줘 라고 할 사람 같습니까 그분이? 그러니까 인사수석한테 전화해서 우리 서서방 챙겨줘 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분이.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할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죠.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자기 형이 청와대 근처도 못 오게
가족들 아무도 못 오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문재인 대통령은. 저는 검찰도 그건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뭐 문재인 대통령이 그걸 뭐 요구하거나 지시한 적도 없고 인사회의란 게 공개회의이기 때문에 그때 뭐 그 사위 이름이 나왔다면 모두가 다 얘기를 했겠죠. 취업을 하고 월급을 받았다. 사위가 월급을 받은 만큼이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받은 것과 똑같아. 제가 정말 고통스러운 경험이긴 한데 저희 딸내미가 장학금을 200만 원 3번, 3학기에 총 600만 원을 받았거든요. 지도교수가 만든 장학금으로 공개 수여를 했습니다. 몰래 300만 원을 밀어준 게 아니라 장학금 수여식에서 줬는데 저를 어떻게 기소했나 하면 딸내미가 총 600만 원의 장학금을 받았으면 제가 600만 원을 안 쓰게 된 거 아닙니까? 덜 쓴 만큼 제가 뇌물을 받았다고 기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재판 받으러 갈 때마다 재판 법정에 가장 중한 범죄가 모니터에 뜹니다. 조국 제 이름이 있고 뇌물죄 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정에 가면 그 모니터에 뜨거든요. 조국 뇌물죄. 네. 언론 보도에서 뇌물 등 피의자로 제가 됐어요. 물론 저는 그건 무죄가 났습니다. 검찰이 하는 걸 보고 조국한테 썼던 논리를 그대로 쓰는구나. 그렇지. 너무 사실 불쾌하고 화가 나더라고요. 문 대통령이 얼마나 황당했어. 내가 뇌물을 받았다고? 조국 대표한테 적용했던 자녀 장학금이 뇌물이다는 대한민국에서 딱 한 사람 적용받은 거거든요. 역사상.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사위가 받은 월급이 뇌물이다. 대한민국에서 딱 한 사람 적용되는데 논리가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렇죠. 똑같이 써먹는 것 같고요. 자식의 장학금으로 부모가 기소된 사례가 대한민국 역사상 제가 처음이거든요. 지금 재판 진행 중이고 제가 그래서 억울해서 상고를 한 거 아닙니까? 1심은 무죄 났고. 예. 지금 똑같은 걸 써먹는 건데 그러면 뇌물범이 되는 겁니다. 기소를 해버리면 문재인, 뇌물 등 혐의 이렇게 딱 뜨는 겁니다. 전 정말 참 불쾌하고 나쁜 놈들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왜 갑자기 이 시기에 3년 동안 수사를 하다가 지금 이러냐 이거 지금. 지금까지 우리 국민들 모두는 누구를 향해서 분노를 터뜨리고 울분이 터졌나? 윤석열, 김건희 아닙니까? 특히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로 엄청난 돈을 벌었다는 것, 디올백 받았다는 것, 이게 무혐의 처리되고 막 있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화가 났어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불안한 거죠. 그럼 다른 뭐 민생이나 경제나 의료 쪽에 성과를 내야 되는데 성과를 낼 의사도 능력도 없어요. 이 사람들이 잘하는 것 딱 하나밖에 없죠. 검사들이니까. 추석 밥상에 이제 가족들이 모이겠죠. 그러면 윤석열, 김건희 뭐 비난하고 비판하고 하면 아니야. 문재인도 똑같아. 김정숙도 똑같아. 이렇게 만들려고 지금 터뜨린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를 들어서 김정숙 5천만 원 돈 세탁. 이게 조선일보 단독이거든요. 저는 그걸 보고 정말 진짜 또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수사를 받을 때 제가 저희 가족에게 제 ATM에서 돈을 송금을 했습니다. 제가 송금한 것을 아는 사람은 저하고 돈 받은 사람하고 은행 ATM이니까 ATM 기계가 알겠지만 기계가 제보는 못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대표님, 네. 대표님 어디 학원 다니죠 요새? 근데 갑자기 며칠 뒤에 제가 몇 천만 원 송금 이렇게 대문짝만 하게 났습니다. 제가 제 가족에게 돈 송금하는 게 범죄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대서특필이었어요 그때. 대서특필이 돼가지고 청와대 근무시 몰래 나와가지고 점심시간에 송금. 제가 밥 먹고 청와대 근처 ATM 가서 송금했어요. 그냥 돈이 필요하다 그래서. 근데 제가 몇 천만 원 송금 그러니까 뭔가 이상한 것 같지 않습니까? 똑같아. 5천만 원 송금을 한 것 관련해서 두 가지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언론에서는 돈 세탁 이렇게 났습니다. 근데 일단 문 대통령 임기 뒤에 일어난 일입니다. 두 번째, 돈 세탁을 하는데 김정숙 여사가 자기 이름을 적어요. 김정숙이라고. 돈 세탁할 때 누가 자기 이름으로 송금을 합니까? 그것만 봐도 아닌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재에는 돈 세탁이라고 나왔는데 김정숙 여사가 그 양산에 계실 때 그 인근 은행 지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길까지 극우 단체들이
매일 모여서 데모를 해서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러니까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걸로. 걸어갈 수가 없고 꽹가리 치고 고함 지르고 이런 사진 찍고 영상 찍고 이런 상황이라서 아는 분에게 좀 불러서 송금을 좀 해줘라고 해서 송금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김정준 여사가 이 휴대폰 앱 깔아서 이거 못한대요. 그거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나이가 좀 드셔가지고 잘 못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본인이 가서 하면 되겠지만 극우 유튜버들 혹시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때 정말 난리법석이었어요, 그때. 난리법석이었고 집 앞에 나오지도 못했어요. 집 앞에. 소리가 막 데시벨 높아서 고함 지르고 조금만 나오다 영상 찍고 쌍욕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 와중에 도저히 돈을 송금을 못하니까 잘 아는 분 불러서 돈 좀 송금해줘 이렇게 됐고 그러니까 송금자가 김정숙인 겁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근데 이 상황을 검찰이 모르느냐. ATM에서 제가 가족한테 돈 보낸 걸 검찰이 알려줬지 누가 알려줍니까? 그러니까 검찰도 이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탁 던져주면 언론에서 그걸 물어서 실어 나르고 또 극우 유튜버가 실어 나르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김정숙이가 5천만 원 돈 세탁했어? 이렇게 제목으로 뽑혀 나가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도 기소될 거리도 아닌데 설사 기소한다 하더라도 100% 무죄 납니다. 문재인 대통령 뇌물죄 기소 못한다고 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아예 못한다고 보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못 건드릴 거라고 봅니다. 조국은 건드렸지만 아니 대표님도 똑같이 당한 거 아니에요? 똑같은 그때 논리에. 저는 이제 고립무원 상태였고 지금은 민주 시민들이 훨씬 더 튼튼한 진용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무도한 짓을 못할 건데 그 사람들이 그렇지만 해볼 때까지는 해보겠죠. 그렇죠. 해볼 때까지는 해볼 거라고 보고 문다의 별장 아니라고 내가 말씀드렸잖아. 알고 계시죠? 저도 그건 알고 있고요. 문다혜 씨가 자기 생계를 꾸려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아기도 키워야 되고 해서 이래저래 돈 모아가지고 돈도 빌리고 돈도 대출받고 해가지고 숙박업을 하고 뭐라 그럽니까? 에어비앤비 하려고 아는 사람으로부터 건물을 산 겁니다. 거창한 건물도 아니라는 거죠. 네. 영업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자기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별장이라고 해두니까 문다혜 씨가 어디 거창한 호합한 별장을 두고 놀러 다닌다고 생각하기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딱 던져주면 또 언론이 가서 사진을 찍어요. 그 공개를 해요. 낙인 그렇죠. 찍기가 시작되었다. 그래서 이렇게 막 분위기 잡아놓고 명절 연휴가 시작되기 전 또는 후에 문다혜 씨를 부르겠죠. 그러면 이제 난리가 나겠죠. 온갖 방송 생중계하고 김건희 씨는 조사를 할 때 이 휴대전화 폭발 위험이 있다고 검사의 휴대전화가 폭발 위험이 있다고 반납하고 공손히 들어가서 김건희 씨 말씀만 받아 적고 온 사람들이 저는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이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이게 쫄았구나. 맞습니다. 무리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건 수가 없다. 지금 쫄았다. 그렇죠. 본인이 민생, 경제, 안보 등의 성과를 낼 수가 없어요, 지금. 성과 낼 수 없으니까 지지율이 올라갈 리도 없어요. 극우적인 자기 고정층의 을 다지는 작업만 해야 되는 겁니다. 문재인 때려잡아라, 이재명 때려잡아라 계속하면 그 25%는 유지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집권을 했는데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문재인이 부패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김건희보다 김정숙이 더 부패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최종 판결까지 오래 걸립니다. 기소만 딱 해두면 그 다음부터는 고통은 기소당한 사람에게 있는 거죠. 이재명 요새 일주일에 3번에서 4번 법정 가요. 사람 잡는 겁니다. 사람 그게. 잡는 거예요, 진짜. 앞단에 그런 기사들, 가짜 뉴스들이잖아요, 이게 사실은. 일부 사실 가지고 가짜를 만들어내는 건데 가짜 뉴스들 쫙 뿌려서 조국 대표 얼마나 고생했어요, 그때. 그때 뉴스공장 없으면 조국 대표 죽었어. 맞는 말씀입니다. 2019년 시점에 저는 다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사모펀드로 어마어마한 돈을 제가 축제한 권력형 비리범이었어요. 그렇죠. 제가 전국의 신호등, 전멸등을 제가 다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번 사람이었어요. 맞아. 전국 신호등 아시죠?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 싶을 수 있는데 그걸 가지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청와대에 조국이 사모펀드를 가지고 축제를 했다. 정치자금 만들었다. 대선 출마를 위해서. 대선 출마를 위해서 네. 보고를 했고. 근데 지금 그건 제가 기소되지도 않았거든요. 그리고 좀 오촌 조카가 세웠던 회사의 실소유주다. 저다. 네.
생각나세요? 생각도 안 나지? 이제 다 잊어버리셨죠. 그러니까 실소유주 아니다. 매일매일 하던 데는 뉴스공장 한 군데밖에 없었어요, 진짜. 그때 아무도 얘기 안 했습니다. 아무도 얘기 안 해줬어요, 진짜. 낙인을 딱 찍고 제가 ATM에서 5천만 원인가 얼마인가 보냈고 뭐 제 오촌 조카가 그걸 운영했고 그 배후에 저가 있고 그걸 통해서 전멸등 그다음에 서울 지하철 공사에 뭐 해가지고 싹 쓸었다. 근데 뉴스공장만 실제 분석을 해보면 아니거든요.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보도가 안 됐고 저는 보도가 그런 안 됐어. 상태에서 사실상 정치적 사회적으로는 생명이 끝나 있었죠. 그때 뉴스공장도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자, 제가 뭐 여러 번 개인적으로 감사 표시를 했지만 정말 그 점에 있어서 김호중 공장장에게 깊은 제가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셔야 할 거예요. 자료를 찾아보면 너무나 당연한데 대한민국 진보 보수 할 거 없이 그 말을 안 했어. 도대체 모두가 다 조국 주기에 야 개놈 새끼들 진짜. 천만 다행인 게 지금은 그래도 이제 시민들이 한번 경험이 있어가지고 이재명 대표 재판 때 또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 수사 때 이거 다시 의심해봐야겠다라는 그런 경험을 갖게 된 것 같아서 그 점에서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거 다 조국 대표가 흘린 피 위에 서 있는 것이다 그게 다. 자, 그래서 죽여서 없앤 줄 알았지. 죽여서 없앤 줄 알았는데 총선에서 살아난 거 아니야. 유심 작가가 얘기했잖아. 죽으면서 살아난 자라고. 응? 국민들이 살려주신 거죠. 이거 편집해야 되겠다. 조국을 이렇게 우리가 한번 제꼈었다. 그 공식을 고스란히 가져와서 또 한번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번에는 그렇게 안 될 것 같아요. 정권 3년차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쪼는 게 아니고 열받아요. 이거밖에 없는 거죠 지금. 국민들로부터 잘하고 있다라고 박수를 받고 싶은데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요거로 자기를 울고 먹으려고 하는 것 같아.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 보고 기가 막히더라고요. 뭐 재정 건전성 이런 얘기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잘못해서 지금 이렇습니다. 가계 부채는 한 2천조 가량이 되는데 지난 정부에서는 GDP 대비 100%에 가까운 그런 90대 아주 후반이었고 우리 정부에서는 지금 90대 초반으로 가계부채의 GDP 대비 비율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5년 차째도 제가 못한 것은 문재인 때문이에요. 이런 말 할 거예요 아마. 자, 그리고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 한 달 전에 검찰총장은 심우정 검사가 될 거다. 언론의 전망하고는 다르게 맞추셨어요? 신자용이란 사람과 심우정이란 사람 중에 뽑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심우정을 선택할 것이라고 봅니다. 혹시 잊어버렸을까봐 그런데 제가 맞추면 커피 쿠폰 저한테 주기로 했는데 커피 쿠폰이라도 하나? 아직 안 줬는데 제가 맞추면 커피 맞다. 쿠폰 주기로 했는데 아직 안 줬어요. 제가 주기로 한 게 아니고 달라고 그랬지. 자, 근데 이제 그 청문회 때 보면 심우정 후보한테 자녀 문제 제기를 하셨잖아요. 박은정 의원이 법사위에서 제기를 한 게 네. 아들의 장학금 문제를 제기했고 딸이 서민금융 대출을 받았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가 어마어마한 부자거든요. 네. 지금 공식 재산만 108억쯤 됩니다. 네. 동아연필이란 거 아십니까? 동아연필 집안의 사위입니다. 본인 재산만 108억인데 딸내미는 서민금융 대출을 받았어요. 그 진짜 이해가 안 가더라고. 아버지가 100억대 부자인데 엄마는 더 부자지. 엄마가 이제 훨씬 부자죠. 근데 그것도 이해가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자료를 다 거부하고 있는데 아들이 고등학교에서 문과입니다. 문과인데 노벨 꿈나무상 즉 이과생을 위해서 만든 장학금인데 돈을 받습니다. 총 1,000만 원쯤 받은 걸로 제가 기억을 납니다. 저희 딸내미가 받은 장학금과 연결시켜 보자고요. 그러면 그 뇌물이지 뇌물 그러면. 네, 제출을 해야 되죠. 네. 압수수색해야 되죠. 누가 어떤 이유로 이 문과생에게 이과 전용 장학금을 주었는가를 따집니다.
이제 자료 제출을 거부해요. 박은정 의원이 저 경우와 비교하면서 똑같은 경우니까 자료를 내시라. 근데 지금 이 순간까지 자료를 안 냈습니다. 그러면서 박은정 의원한테 고함을 지르면서 그거는 자식의 사생활 아닙니까? 이랬어요. 그럼 조국 왜 그러겠어? 그래서 이건 뭐지? 이거 뭐지? 심우정 후보의 딸 같은 경우는 서민금융을 신청했다고 하는데 자료 공개를 거부하고 있으니까. 자, 또 하나 김용현 국방부 장관 관련해서는 청문회 위원이었으니까 자녀 유학권 문제 제기를 하셨던데 그건 왜 그러셨어요?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고 신보기자 측근이겠죠. 그래서 국방부 장관까지 보내서 군을 장악하라라는 과제를 줬는데 딸은 한 6, 7년, 아들도 한 8년, 9년 해외 유학을 합니다. 그럼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해외 유학을 두 딸과 아들을 모두 보냈는데 그 기간 동안에 돈이 늘어요. 아유 좋겠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두 자녀를 미국에 유학 보낸다 그러면 얼마나든지 견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들 같은 경우는 캘리포니아 어바인에서 아주 비싼 동네입니다. 거기서 공부했고 산타모니카 이런 데 공부를 했는데 왜냐면 제가 잘 아는 게 제가 미국에서 캘리포니아에서 공부를 해서 학위를 거기서 받았습니다. 버클리. 예. 그래서 물가를 잘 아는데 어바인이라는 곳이 훨씬 비싼 동네고 산타모니카는 훨씬 또 비쌉니다. 이 비용을 어떻게 조달을 했느냐라고 하는데 머뭇머뭇 하다가 거기 학비가 싼 곳이란 거예요. 이게 뭔 소리냐. 그래서 제가 학교 등록금을 출력해 왔어요. 근데 해명을 결국 못했습니다. 군인의 월급으로 유학을 보내고 했다 하면 돈이 줄어야 됩니다. 그렇죠. 당연히. 근데 돈이 안 줄고 약 4억 정도가 늘었던 것으로 기억을 해서 아들, 딸 유학비를 어디서 충당했냐 그러는데 답을 못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인사들을 보면 자료를 내지 않고요, 우선. 그리고 이런 문제를 해명을 못해요. 그냥 뻔뻔하게 난 자료 안 줘. 어차피 임명할 거니까. 네. 김용현 이제 국방장관 후보자는 위험한 사람이에요, 보니까. 첫째, 국회의원들을 대하는 태도가 그렇죠. 매우 거칩니다. 그리고 고압적입니다. 장관 후보자들은 와서 아무리 공격을 해도 의원님 저희가 고려해 보겠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말 조심해라고 하잖아요. 말 조심해라 그러고 막 오히려 고함을 지르고 의원을 윽박지릅니다. 내가 대통령의 오른팔이야. 마음대로 해봐. 자, 부의원님 추가 질문 좀 해주시고요. 임종덕 의원님 말 조심하세요. 바랍니다. 그런 태도도 이제 태도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안보관, 국방관이 더 걱정인 거죠. 경호처장 되기 전에 했던 글이 있는데 우리나라 핵무장 해야 된다고 주장한 사람이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하면 우리나라가 핵무장을 하려고 하면 NPT를 탈퇴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탈퇴하는 순간 NPT 가입 모든 나라부터 경제 제재를 받습니다. 우리나라 수출, 무역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신경도 쓰지 않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본인도 충암고지요. 군 인사를 쥐고 있는 사람이 자기고 경찰 인사를 쥐고 있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 3년 후배 이상민이고 옛날로 얘기하면 기무사라고 하는 방첩사 정보를 책임지고 있는 것도 충암고고 대북 정보도 충암고고 777 37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그걸 충암고로 장악한 것에 대해서 다 의원들이 모두 물었습니다. 물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국에 별들이 수백 명인데 그중에서 충암고 몇 명밖에 안 됩니다. 딱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이 말이 얼핏 맞는 것 같습니다만은 가장 핵심적인 자리를 충암고로 넣은 거거든요. 물타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한편으로는 검찰은 자기 이제 신복들로 딱 앉혀서 이원석 총장 날려버리고 자기 말 잘 떴던 이창수를 데리고 와가지고 앉히고 그다음에 검찰총장은 심우정 앉혀서 검찰력을 장악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 충암고 1년 선배를 군대에 보내서 군대를 장악하고 경찰은 이상민이고 즉 경찰, 검찰, 군대 세 군데를 장악하는 인사를 지금 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 불안함의 반영이라고 봅니다. 지금 불안한 겁니다. 졸았어요.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기도 하고 아무리 해도 오르지도 않고 그리고 야당에서는 맹공을 가하고 국민들은 이미 심리적 탄핵을 했거든요. 조국혁신당은 탄핵추진위원회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을 거는 물리력, 뱅크, 경찰, 검찰 요 세 군데를 장악한 거라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 지금 계엄 경고를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할 만한 인적 구성을 지금 만들고 있다.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계엄 문건이 나온 건 아니죠. 아닌데 인사를 하는 흐름을 보게 되면 이상한 흐름으로 간다는 거죠. 그렇죠. 뭐 경찰을 장악하고 검찰을 장악하고 군대를 장악하는 인사를 한 겁니다. 이 의미가 뭘까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는 것이죠. 김용현 경호처장이 장관 후보로 지명되기도 전에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 방첩사령관을 이 경호처로 불렀다는 거거든요. 경호처장이 군 장성을 부를 이유가 없어요. 권한도 없고. 박선원 의원이 지적했던 얘기인데 저는 어떤 느낌을 받았나 하면 차지철 느낌이 났어요. 경호처장은 군 통수권자가 아닌데 매일 아침 군대 사열 받았거든요. 차지철이. 경호처는 경호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군 전체를 장악하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날아가고 군 인사권은 장관이 지거든요. 군대 내에서는 파다했던 거고 저희한테 제보가 왔습니다만은 군 인사를 두고 그 신원식 전 장관과 이번에 김용현 후보가 알력을 벌이다가 김용현이 이긴 겁니다. 이겨가지고 군대로 이제 군 장악하러 들어오고 신원식한테는 안보실장 자리 주고 이런 식으로 군 내부 사람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봄에 쿠데타 할 때 그날 술자리에 초대한 사람이 수방사령관하고 특전사령관하고 헌병감이었어요. 그때 전두환이 보안사령관이었고 지금의 방첩사령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데자뷰를 느끼게 되죠. 정보를 쥐어야 되거든요. 정보를 쥐고 그다음에 물리력으로 특전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보면 핵심적인 정보 라인을 다 총암고로 쥔 겁니다. 그다음에 군 인사권을 윤석열의 1년 선배가 쥐고 또 정보 라인 쥐고 요 의미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인데 저는 뭐 물론 계엄령 못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 우리 국민들이 용납하지를 않아요, 이제. 그런 일이 있는다 하더라도 좀 분쇄될 것이라고 보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인사를 노골적으로 한다는 거죠. 이상민 장관이 누굽니까? 이태원 참사에 책임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절대 안 바꿔요. 박근혜 정부인 경우로 하더라도 그 정도 참사가 나면 해당 부처 장관은 그냥 바꿉니다. 적어도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할 주무장관인데. 근데 행안부 장관이 계엄을 대통령에게 권할 수 있는 자리예요. 그리고 국방부 장관이. 두 사람이 권할 수 있거든요. 대통령에게 계엄을. 그 자리 둘 다 중앙고의 대통령 동문들이 지금 앉아 있는 거죠. 제보가 뭔지는 난 모르겠는데 이런 정황들 가지고 이런 구상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고 의심을 하는 거죠. 그런 거죠. 예, 예, 네. 예. 그리고 1%의 가능성만 있어도 경고하는 게 야당의 뭐가 아닙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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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야당의 역할이 우려되는 사태에 대해서 경고하고 예고하고 주의를 주는 게 역할이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 김민석 의원이 아마 처음으로 제기했던 것 같긴 하던데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1시간 정도 떠들었는데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 아, 나 말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셔가지고 저도 말이 좀 짧은 편이라서 요새 말을 할 때 보면 막힘이 없어요. 네. 어떤 주제든 간에. 돌아간 여러 일들을 스스로 파악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리고 이걸 쉬운 말로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를 자꾸 생각을 해봅니다. 검찰 독재 정권 조기종식 대신에 3년은 너무 길다. 여기다 낫지 않습니까? 뉴스공장에서 제가 처음 공개를 했는데 그런 식으로 중요한 쟁점들을 어떻게 풀어서 설명할 것인가. 그렇게 말하는 게 정치인이 해야 될 그 태도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뭐 시뮬레이션을 자꾸 해봅니다. 그리고 정치해 보니까 좀 잘 맞죠. 몸은 힘드네요. 정치로 들어오겠다고 작정하고 투신을 한 이상 과거 교수로서 업적을 내겠다라고 제가 열심히 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여기서 정치인으로서 남은 인생을 승부를 걸어야죠. 근데 가시려고요? 분위기 봐가셨구나. 나를 보낼 때가 됐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또. 예.
아유, 저렇게 재밌는 양반인지 몰랐네. (30년) 산이구나. 30년 산. 30년 산은 특별하죠. 매우 특별합니다. 이벤트 올리브 오일. 이건 나도 처음인데. 올리브 오일도 한다. 자, 네 분을 모시겠습니다. 신자식 의원님 지난주 이거 한 거 효과 좀 있었어요? 네. 그런데 보니까 세액공제와 관계없이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셔서 숫자가 많은데 액수는 적었다. 액수는 적었다. 네, 그래서 한 번 더 들고 나왔습니다. 아직 다 안 찼다. 다 안 찼다. 다 안 찼다. 자, 그거 들고 있어요. 네. 이번 주는 뭡니까 이거? 이 30년산 발사믹 행사가 돌아왔습니다. 네, 어. 2병 사시면은 15% 할인인데요. 올리브유 3종 이게 69,000원짜리인데 이거 그냥 드려요. 제가 지난번에 15년산과 20년산 발사믹 세트 완판했습니다. 이 발사믹은요, 단백질이랑 너무 잘 어울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발사믹이랑 계란에 이렇게 뿌려 먹었다. 그러니까 총수님이 에이, 계란 소금 찍어 먹어야지 그러셨잖아요. 이번에 준비했습니다. 두부, 계란과 발사믹. 이거 맛있다 근데. 진짜 맛있어요. 아 근데 진짜 맛있어. 제 레시피입니다, 여러분.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한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 30년산은 굉장히 특별하잖아요. 30년산을 두부에 막 찍어 먹어도 돼? 됩니다. 됩니다. 발사믹, 두부, 발사믹, 계란 정말 추천합니다. 간단해요. 요리도 아니에요. 고급져져요. 그쵸? 두부가. 네, 여러분 이쯤에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 제가 바를 차리지 않았습니까? 잡사바. 맛있어요, 맛있길래. 그건 사실이야. 아니 근데 진짜 그릭 요거트에 많이 뿌려 먹거든요. 그릭 요거트도 단백질이 많아서 제가 매일 먹는데 단백질이랑 잘 어울리고 진짜 계란이랑 이 두부도 너무 맛있어가지고 전 거의 반 접시를 대기실에서 먹고 왔어요 지금. 자, 겁 언제 도착한다고? 잠깐 기다리시는 동안. 네. 네. 제가 슬로건이 강자에게 정의를, 시민에게 권리를, 장식에게 후원을. 네. 네. 거침없이 하이킥 할 수 있도록 푸른 불꽃 에너지를 모아주십시오. 이건 별로였나 보다. 푸른 불꽃. 애매하네. 그럼 이거 먼저 얘기해요. 한동훈 대표는 180 아닌 걸로 좀 전에 확정됐거든요. 저 한동훈 씨 구두는 앞도 이렇게 높아요. 네. 그 전문 용어로는 갑옷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갑옷? 갑옷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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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힐은 뒤에만 높이는 거고요. 네. 이제 전문 용어로 갑옷이는 앞굽도 높입니다. 이게 뒷굽만 높였을 경우에는 키가 확실하게 커지지 않아요. 그렇지만 갑옷이 앞굽도 높였을 때 확실히 올라타게 됩니다. 갑옷이가 들어가면 속굽도 넣을 수가 있거든요. 속굽을 넣었다고 보여져요. 속굽. 네네. 밖에도 굽이 있고 네, 구두 속에. 안에도 또 굽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거는 외관상 안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안에서 쭉 끝까지 올라가는 그거를 갑옷이라고 하는데 그게 속으로 들어갔다. 근데 이분이 본인 이야기로 180이라고 해요. 조국 대표가 내가 180이라고. 응? 181? 자, 그래서 한동훈 대표는 180 아닌 걸로 확정하는 걸로 오늘 하겠습니다. 더 이상 한동훈 180 얘기하면 방국가 차력으로 간주하겠습니다. 허위사실 유포. 저 신발이 발등을 많이 덮잖아요. 그래서 발등까지 매우 높은 걸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여기가. 아, 요 발등 많이 덮은 네. 이유가 네. 속굽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약간 이렇게 들려 있는 거죠. 네. 속굽이 굽만 높은 게 아니라 발 안쪽에서도 이렇게 맞습니다. 받쳐준다. 무너지지 않는 받쳐줌. 안쪽에도 아시바 같은 게 있어가지고
구조물이 안쪽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얘가 이렇게 높은 거구나 발등이. 네, 발등이 그래서 높아진 겁니다. 나도 그 발등이 되게 높아. 조국 대표는 한동훈 대표를 실물로 직접 만났더니 한마디로 해서 얇다고 표현했거든요. 얇습디다. 근데 전체적인 뉘앙스를 말한 거겠지? 자, 거업 도착. 오늘 중요한 날이란 말이야. 오늘 한동훈 대표 180 아닌 거 확정되는 날이라고. 늦게 오면 어떡해. 짤신성인 부탁드립니다. 짤신성인. 지금 이 사진 봤어 이거? 봤습니다. 그거랑 또 이재명 대표하고 찍은 사진 여러 개 봤는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작으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이재명 대표는 172. 예. 예. 사실 뭐 이재명 대표도 살짝 뻥튀기 하실 수 있는데 이재명 대표도 170.7일 수도 있어. 아,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는데 두 분이 나란히 선 거 보니까 구두 굽을 빼면 거기다 사진 찍을 때마다 진짜 척추를 고추 세우지. 아 진짜 저러다가 부러지는 거 아니야 싶을 정도로 막 요거 봐. 저기에 사용된 굽이 제가 아무리 적게 잡아도 7cm 이상이란 말이에요. 7cm. 7cm. 이재명 대표 구두를 자세히 보면은요, 앞코가 이렇게 들려 있습니다. 앞코가 이렇게 들려 있다는 얘기는 발의 그 아치가 바닥에 닿아 있다는 얘기예요. 네. 다른 사람도 다 들려 있네. 다 들려 있죠. 그냥 정상적인 구두란 얘기예요. 여기 딱 붙어 있네 바닥에. 네. 자 보세요. 발이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야 지금. 그래야 앞이 딱 닿는구나. 아하. 네. 그러니까 신윤순 변호사께서 앞부분에 지적을 하셨거든. 네. 안에도 아시바가 있어가지고 갑옷이. 갑옷이. 네, 갑옷이. 지금 구두 안쪽에서도 올라타고 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자연히 발이 비스듬히 돼 있을 것이고 그러면 앞꿈치가 딱 붙어. 발가락 쪽이 구두를 올라갈 수가 없죠. 구두를 누르겠지. 예. 그래서 이 구두가 이렇게 바짝 붙어 있는 것이다. 네. 보통 구두가 이렇게 떠 있는 건데. 그렇죠. 박수. 이러고 있는 거구나. 네. 발이. 그리고 또 힘들게. 하나 구두의 모양을 보시면 앞에 이렇게 가죽으로 덧대져 있어요. 그죠? 왜 그럴까요? 보통 구두는 그냥 두 개 해가지고 끈으로 묶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앞꿈치가 앞으로 쏟아지는 걸 막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앞을 한 번 더 감아놓은 거야. 버티라고. 버티라고. 비슷한 얘기 똑같네. 손꼽이 들어있으면 네. 더. 이게 안전벨트구나 안전벨트. 그렇지. 넘어지지 말라. 앞으로 쏠리지 말라고. 앞으로 쏠리지 말라고. 안전벨트. 근데 내가 또 하나 좀 특이한 점을 발견했는데. 회담은 애초 까딱. 계획보다 긴 2시간 15분. 까딱. 난 저게 제일 웃기더라. 뭐지? 까딱. 자, 한동훈 180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됩니다. 확정된 거예요, 오늘. 궁금증 다 풀렸어요? 별로 안 궁금했는데. 네, 전 모든 궁금증이 해소됐습니다. 이제? 네. 아니 저 구두가 확실히 저는 속가보시가 있다. 또 다른 궁금증이 하나 생기긴 했습니다. 저는 175인데 어디 가면 177, 6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거든요. 그러면 진짜 키가 너무 궁금해졌어요. 180이 아닌 건 알겠어요. 나는 172봅니다. 172. 저는 175입니다. 169 나왔습니다. 자, 169 밟고 168 나왔고요. 아니 원래 남자 키 중에서 169하고에서 171 사이는 없어진 키라고 얘기하거든요. 없죠. 네. 아무도 자기가 169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네. 171 내지는 2라고 얘기를 맞습니다. 하지. 예. 169에서 171은 사라진 키예요. 거긴 없어 원래. 없어. 거기는. 그 사라진 구간에 있을래나?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러면은 네. 나는 이제 신문 기사로 180이라는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걸 보는 순간 그 기사를 삭제해달라고 요구했을 것 같거든. 응? 성장통? 하여튼 우리
키 이야기는 180 아닌 것으로 확정하고 이것으로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고 진짜 키는 거업이 알아봐. 제가요? 본인이 정확한 본인 키를 아니까. 네, 제 키는 정확하게 알고 있죠. 그 옆에 가서 네. 한번 확 서봐. 자기 몸을 좌로 이용해. 거업이 한 일 중에 제일 크게 화제될 걸? 제가 한 마지막 일이 되지 않을까? 여기서 주의할 게 있어요. 뭐죠? 한동훈 대표가 신는 신발을 똑같이 구해 신어요. 그래야 정확한 비가 될 수 있잖아. 그 앞에서 구두를 갈아 신고 한동훈 대표 옆을 막 알짱거리라고요? 그러니까 저한테 봉변 당하시기 전에 그냥 솔직하게 커밍아웃을 하시는 건 어떨까? 내 키는 몇이다라고 얘기하면 키밍아웃? 네. 키밍아웃. 아니 누가 한동훈 대표 키 작다고 뭐라 해요? 지금 뭐 아무도 뭐라고 한 적이 없거든. 네. 추경호 원내대표가 막 하는 말마다 다 박살내는 게 그게 키 작아서 그런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걱정되고 사는 말이야 다. 네. 그 오래 신으면 여기에 무지 외반증이라고 생깁니다. 여기 뼈가 옆으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자세히 하는 거야? 예? 어떻게 왜 이렇게 자세히 하는 거야? 오창석이라고. 제품 애용하는 분이 있구나. 예. 본인 주장으로는 160이 넘는다고 하는데 뭐 알 수 없죠. 이 친구가 모든 종류의 키높이 신발 다 신어봤어요. 아, 전문가구나. 얼마나 처절하게 노력을 했겠어 20대 때부터. 그래서 딱 보면 바로 알더라고. 네. 그 친구한테 다 들은 얘기입니다. 저는 하나도 모르고요. 본인이 봤을 때는 이재명 대표와 5cm 이상 차이 나지 않는다. 5cm는 큰 차이지. 네. 밑으로 올 수도 있잖아요. 아니 그냥 어느 날 평범한 납작한 운동화 신고 나오면서 자기 키를 자연스럽게 커밍아웃해서 더 이상 그런 얘기 안 나오게 할 수도 있잖아. 근데 180이라고 해놓고 끊임없이 그걸 맞추려고 그거 올라타가지고 그거 신고 다니니까 여기서 한 5cm만 더 올리면 이제 그 풍선 나눠주는 삐에로까지. 너무 많이 간 거니까 그거만 잘라가지고 잘라낼게. 항상 이게 공장장이 웃어주는 게 문제야. 신나가지고 오버하게 된다니까. 그거 좀 예. 문 대통령 앞에 쭉 얘기하긴 했는데 사위가 전 사위죠. 사위를 취직시켜주고 그래서 사위가 받은 월급이 딸에게 더 이상 용돈을 주지 않아도 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 월급만큼 문재인이 뇌물을 받은 거다. 이런 논리거든요. 정말 이런 거를 법률로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자, 뇌물죄에는 제3자 뇌물죄하고 일반 뇌물죄가 있습니다. 제3자 뇌물죄는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되는 거고 재벌이 박근혜 씨에게 부정한 청탁을 했고 대신에 이쪽에 말 사줘라. 이렇게 하면 이제 제3자 뇌물이에요. 여긴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돼요. 근데 제3자 뇌물죄를 적용을 하려고 보니까 부정한 청탁을 했다라는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부정한 청탁을 못 찾은 거예요. 부정한 청탁을 못 찾으니까 월급이 전부 다 뇌물이다라고 하면서 경제 공동체다. 아무리 주변을 압수수색하고 또 소환 조사하고 해도 부정한 청탁이 있다는 걸 입증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갑자기 여기를 경제 공동체로 묶어버린 겁니다. 곽상도 아들은 뭐였어요? 곽상도 아들은 50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혼했기 때문에 경제 공동체가 아니다. 그래서 뇌물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때 문다혜 씨도 전 사위랑 있었으면 결혼했잖아. 그거 어떻게 경제 공동체야? 전 사위는 회사를 이미 다니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이미 결혼해서 독립생계야. 독립생계예요. 거기에 무슨 경제 공동체야. 곽상도는 퇴직금을 50억이나 줬잖아요. 그런데도 경제 공동체로 무죄가 나왔어요. 만약 엮을 거면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 아들이 과학영재장학금 이런 거 받았어요. 문과생이. 근데 그거를 자료도 안 냈어요. 사생활이야. 누군가에게는 사생활이고 누군가에는 범죄야? 장학금이? 이제 문 대통령은 뇌물이라고 딱지를 붙이고 그리고 김정수 여사한테는 그 돈 세탁이라고 딱지를 붙이고 그다음에 다혜 씨한테는 별장이라고 딱지를 붙이고 그 별장도 아니잖아. 사람들이 한 번 속지 두 번 안 속는다고 예방주사를 너무 많이 맞았어. 너무 값비싸게 예방주사를 우리가 너무 세게 맞았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 때도 맞았고 조국 때도 맞아가지고 이게 안 통해요. 이재명한테도 안 통하는 거고 이재명 대표님한테도
너무 세게, 너무 슬프게, 너무 마음 아프게 맞았기 때문에 이 작전은 실패합니다. 제가 사법시험 62등급으로 합격했는데 법률적으로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법률적으로 이걸 해석할 수가 없는 사안을 검찰이 지금 쓰시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뇌물죄로 재판받은 공무원이 대한민국 역사상 없어. 사위 월급 받았대? 너 뇌물죄야. 이런 뇌물죄 기소가 없다고 말이야. 지금부터 대한민국 공무원들은 딸이나 아들이 아무리 어렵게 살아도 용돈 주면 안 됩니다. 용돈 줬다 취업하면 그때부터 뇌물이야. 조국은 역사상 딱 한 명 장학금으로 뇌물죄 기소가 된 거고 문재인 대통령도 역사상 단 한 명일 거예요. 사위 월급 받았던데?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타이 이스타젯 하니까 무슨 항공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항공사가 아니라 티켓팅하고 티켓 파는 발권사예요. 발권사. 조그만 회사예요. 조그만 10명도 안 되는. 근데 무슨 대형 항공사에 무슨 뭐 이렇게 해가지고 취업한 것처럼. 그 김정숙 여사가 준 돈, 그 돈 세탁이라고 또. 그 앞에 다 얘기했거든? 아 그래요? 근데 마지막에 입금자에 김정숙이라고 써서 보냈대. 그렇지. 다 얘기했어 앞에다가. 다 얘기한 거야? 그래서 지금 눈빛들이 다 날 비웃고 있는 거야? 야, 이 사람들이 그 왜 5천만 원을 그럼 심부름 시킨지는 들었어? 일찍 왔다면 들었겠죠? 일찍 다녀야 된다는. 여기 금요일 날 봐. 와, 궁금한데? 아니 기사를 찾아봐도 다 제목만 그렇게 뽑아놓고 그렇지. 진짜 중요한 얘기는 안 하니까 알 수가 없어. 와, 금요일날 봐야겠다. 아니 그리고 그 제주도 별장 기사에 텍스트가 없어요. 그냥 사진만 있어. 예. 이거를 별장으로 봐라 이거야. 사진만 있지 등기부를 떼보니 원래 그런 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지. 검찰이 별장. 던져줬다는 거지. 별장이다. 가서 찍어라. 사진 찍고 별장이라고 내보는 거예요. 별장이 아니라고 말했잖아. 에어비앤비라고. 그 사진도 굉장히 잘 찍어 있어요. 바다가 쫙 보이게. 바다가 이렇게 보이게. 별장처럼 보이게 찍으려고 한 그러니까 거예요. 나 그걸 보고 아니 무슨 기사가 이래?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때 심리전단 국정원에 어떤 식으로 기사를 낼 건지 미리 연구를 했다는 거 아니야. 부인이 논두렁에 버린 것으로 하는 것이 가장 사람을 치졸하게도 보이게 만들고 당사자를 무너뜨릴 수 있다. 당사자가 무너지게 만들 수 있다. 거짓말이거든? 그런 기법들인 거예요, 이게 다. 자, 근데 요 시간에 할 가장 중요한 얘기는 나는 김용현 얘기예요. 김용현이 난 진짜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라고 보거든요. 국회의원인데 입 막혀서 끌고 나가는 장면 아니야? 그 앞에 의료계 대표자가 왔는데 대통령님이 말씀을 안 듣겠다는 말씀이세요 지금? 의사 배회장인데 끌려 나가지고. 대통령이 카이스트 학생. 학생인데 입 막아가지고 또 끌고 나가지. 이거는 요인 경호가 아니에요. 소리를 친다고 해서 신체 위해가 가해지는 게 아니잖아. 이거는 대통령의 마음을 경호하는 거거든요. 대통령 경호처는 심기를 경호하라고 있는 데가 아니야. 근데 입을 막아버리잖아. 각하, 제가 닥치게 만들었습니다. 요인 경호를 하는 게 아니고 이 권력에 충성하는 것이고 권력에 아부하는 것이거든요. 난 이때부터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 저 사람이. 대통령 각하, 마음이 상하셨습니까? 이번에는 청문회 보면서 이 사람 진짜 위험한 사람이다 싶었던 게 네. 제가 그 당시에 국방부에 근무한 게 아니고 당시에 국방부 대변인으로 근무하신 분이 더 정확하게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추가 질문을 부의원님 추가 질문 좀 해주시고요. 임종득 의원님 말 조심하세요. 바랍니다. 야, 부승찬 의원이 관저 후보지 물색하는데 그때 역술인 공방하다가 마이크가 꺼졌어. 근데 마이크 꺼지고 나서 말 조심하세요. 이런 사람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국회의원을 거기 보낸 국민들한테 하는 소리나 마찬가지지. 요 양반이 경호 대상 구역 안에서는 군과 경찰을 다 자기가 지휘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하는 시행령을
그래가지고 경찰하고 군에서 난리가 났어. 이게 그렇지. 뭐야? 경호처장이 어떻게 아니 군과 일개 경찰을 경호처장이 군과 경찰을 전부 다 지휘하는 지휘권을 전부 다 경호처장한테 넘겨야 되는 이상한 사람이다, 차지철이야? 군과 경찰을 다 자기가 하겠다고. 그리고 이 경호 대상 구역은 본인이 지정하기 나름이에요.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대통령 경호 대상 구역이다라고 경호처장이 지정하기 나름이거든요. 그럼 경호 대상 구역 점점 넓히면 어떻게 할 건데? 이것도 보세요. 그리고 오물풍선에 용산이 뚫리고 무인기에 뚫리고 도감청이 뚫린 게 후보자가 추진했던 용산으로 이전한 뒤죠? 그렇습니다. 저라면 잘랐을 것 같아요. 이렇게 무능한 경우는. 근데 승진했어요. 장관. 대통령이 아니시니까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안 되시는 겁니다. 대통령은 후보자. 네. 그 당황한다고 그런 식으로 답하지 마세요. 전혀 당황 안 합니다. 그래요. 알았어요. 대통령 내 백이야 이런 말이기도 하고 대통령 나 오만 잘했죠 방장이- 딸랑딸랑 이거거든요. 위험한 사람이다. 저는 이 최근에 인사를 하는 걸 보고 대통령실은 지금 2030 작전을 하고 있다. 지지율 20%를 무너뜨리면 안 된다. 30%를 목표로 한다. 왜냐하면 김문수를 노동부 장관으로 했어요. 그 다음에 안창호 씨를 그 국가인권위원장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것도 골 때리는 인사지. 네, 골 때리는 인사인데 뭐냐면 열광하고 뭉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스팔트 태극기 부대. 그 안창호 씨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 가장 어울리지 않을 만한. 그렇죠. 차별금지법은 이 공산혁명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야. 네. 연결이 돼요 이게? 근데 그렇게 말했어. 그렇게 말을 했어요. 차별금지법이 있는 나라 미국 어디 그리스 어디 프랑스 이런 데가 여기가 공산국가입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아니래. 한국에는 한국의 문화적 특수성이 있고 첫 번째. 두 번째 한국의 안보 상황이 다르대.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을 만들면 북한이 침공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지구가 45억 년이다 지질학적으로. 그거 인정하냐? 인정 안 해요. 진화론과 창조론은 전부 다 각자의 신념일 뿐이래. 진화론을 학교에서 가르치면 안 된대. 네. 창조론도 가르쳐야 된다라고 했죠. 같이 둘 다 가르치려면 그렇죠. 둘 다 네. 가르쳐야 되고. 가르치면 둘 다 가르쳐야 되고 지금처럼 진화론만 가르치는 건 안 된대. 네. 믿음의 영역이래 진화론이. 즉 아스팔트 부대와 보수 기독교를 내 주위에 20%를 유지하기 위해서 내 주위에 딱 놓겠다라고 하는 계산으로 저는 보여요. 쫄았어요. 예, 쫄았어요. 쫄아가지고 마지노선을 지키려고 하는 네, 거거든요. 마지노선 치는 거예요. 네. 저는 안창호와 김문수는 아스팔트 극우 보수 부대를 20% 저지선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다. 그런데 그 선이 무너지면 뭘 준비해야지? 했을 때 김용현이 나오는 것이다. 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일리는 해석이고 그 겁이 좀 더 위험한 얘기를 해가지고 쌀을 만들어. 저더러 더 위험한 말을 꾸며내라는 얘기예요. 아까 그 권익위원장 아니 국가인권위원장. 아니 국가위원장. 네, 국가인권. 국가인권위원장. 그분이 저는 진짜로 위험해 보이는데. 그러니까 동성혼이라든지 성적 소수자에 대해서 정말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혐오 발언을 막 해요. 막 바퀴벌레 취급해요. 박멸해야 될. 네, 네. 이런 놈들 때문에 항문암 같은 막 질병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아니 차별금지법이 공산혁명 북한 침공으로 연결돼 그분 머릿속에서는. 확신해요. 확신이에요 확신. 지구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과학자가 아니라 모릅니다. 지구 지질학자들이 45억 년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과학자가 아니라서 모릅니다. 이분이 정교 분리가 안 돼 있고요. 선택적 표현의 자유예요. 그 다음에 성교육을 가정에서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학교에서 하면 안 된대 성교육. 가정에서 해야 된대요. 그래서 아니 왜 그렇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18세기, 17세기 철학자 얘기를 하면서 가정에서 교육을 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너 정말 사람들이 전부 다 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윤석열 정부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어디서 그런 사람들을 구해와? 그러니까 어떻게 이 사람들을 다 구해냈지? 그러니까. 근데 김용현 후보가 진짜 저도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 심기 경호를 하잖아요. 근데 그 심기 경호 이면에는 대통령이 조금이라도 정상적인 비판의 소리를 못 듣게 하는 거예요. 기자회견을 해보니 대통령이 다른 세계에 살고 있잖아요. 이 사람이 귀를 막는 역할을 하잖아요. 네. 계엄에 무슨 플랜이 구체적으로 있는지 없는지 나는 모르겠으나 탱크를 동원하더라도 할 수 있는 사람 필요하다면
그런 생각으로 꽂아놓은 것 같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왜냐하면 계엄을 만약에 생각한다면 지금 국회의원한테 하는 태도 봤잖아요. 그러니까. 말 조심하세요. 해가지고 그러니까 네가 대통령이 하면 못 됐지. 네. 그렇게 그러니까. 국회의원조차 완전히 하대하면서 상상할 수 없는 사고방식이에요. 이거는. 저런 국회의원들 싹 잡아야 된다라고 조언할 수 있는 사람. 이 김용현 후보자가 아닐까 걱정이 됩니다. 제가 이때까지 본 이 장관 후보자 중에 가장 위험한 사람인 것 같아요. 말 조심하세요. 이런 사람은 없었고 누가 이렇게 말을 해. 그러니까 당신이 대통령 안 되는 겁니다. 자기 권력 보호하는 거예요. 대통령을 그리고 앞세워서. 실제로 계엄이 된다면은 제일 무서운 게 표현의 자유 이런 거 싹 없어지잖아요. 뉴스공장 다스베이다 뭐 대한뉴스. 대한뉴스 뭐 이런 거 싹 다 없어지는 거야. 싹 다 없애고 겁은 잡혀갔다 와야지. 그러니까 그때 급하게 외국으로 나갔던 그때처럼 외유. 급 외유. 급 외유 해본 적 있어? 저 따라가도 돼요? 난 해본 적이 없어. 준비는 해놓을게요 제가. 가방은 미리 싸놔. 가방은. 가방 미리 싸놓. 아무것도 없이 몸만 가는 거예요 그냥. 그 외유 내 어떻게 하는지 알려줄게. 나를 미끼로 공항에서 버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같이 가다가 나만 넘기고 막. 그 외유는 아무도 몰라야 돼요. 나도 모르게 간다는 얘기야. 그러네. 혼자 간다는 얘기야. 아무도 몰라야 되면. 그 외유는 아무도 몰라야 되는 게 핵심이에요. 비행기표 내가 어떻게 샀을 것 같아? 공항 가서 샀다. 공항 가서 샀어. 찍었는데 맞았네. 현금으로? 당연하지 현금으로. 도착해서 제일 빠른 비행기 타고 간 거야. 자세히 얘기해줘. 재밌네, 재밌어. 요건 재밌네. 재밌네. 이런 거 해본 사람 많이 없어. 근데 탈출 루트를 밝히면 안 되죠. 그냥 인천공항 가서 제일 아니, 빨리 그러니까 가는 제일 빠른 비행기가 어디로 갈지 어떻게 알아? 아 그러네. 넌 영화를 그렇게 많이 봤는데 지금. 공항에 가서 아는 거야 자기의 목적지를. 아니, 너무 당황스러워서 그래. 이거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을 안. 가족들한테는 뭐라고 하고 가요? 가족들도 모르지. 다음에 연락해. 그렇지. 우리 아버지 나중에 빨리 들어서 감옥 가라고 그랬다니까. 너 거기서 뭐 하냐? 우리 아버지 처음에 엉뚱한 도시에 떨어질 수 있어요. 비행기가 그걸로 가니까. 그게 잘 빠른 비행기니까. 여행 유튜버로 변신. 그래서 여행 유튜버. 거기서 떨어져가지고 다시 비행기를 타고 또 내가 가고 싶은 도시로 갔지. 주진이도 이제 그 외우잖아. 같은 날 떠났는데 걔는 조금 늦게 와가지고 다른 비행기야. 그래가지고 걔는 또 다른 도시로 갔어. 야 너는 어디로 갔냐? 그래가지고 나중에 만났어. 제일 먼저 출국 금지 대상자입니다. 마음을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장식 의원님도 바로 간다고 봐야지. 제가요? 남아 있어야지. 아니 신장식 의원님은 이제 바로 구금된다고 봐야지. 그런 세상이 오기는 힘든데 그런 일 없어요. 네. 그래도 이제 1%의 가능성이라도 대비하기 위해서 궁금하면은 와 한번 내가 자세히 알려줄게. 자 그런 세상을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세상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윤석열 정권이 마지노선 방어막을 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쫄았다는 얘기죠. 아직은 지켜보고 계십시오. 다스베이다와 함께 때가 옵니다. 끝. 네.